안녕하세요. 오늘도 사연 살롱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30대 초반에 서울 동대문구에 사는 여성이에요. 제가 얼마 전 이 사연 채널을 알게 돼서 하나하나 듣고 있어요. 모든 이야기들이 다 제 이야기 같은 마음에 어느새 열혈팬이 되어버렸는데요. 이렇게 된 김에 제 이야기도 해보고 싶어서 오늘은 사연을 보내게 됐어요. 저한테도 열받는 시간들이 있었어요. 다른 분들보다는 좀 어린 나이에 겪은 일이라는 생각은 드네요. 그럼 이제 제 이야기를 본격적으로 해볼게요. 저는 정말 성실하신 부모님 아래서 자랐어요. 지금까지도 부모님은 남한테 손 한 번 안 벌리셨으니 말 다 했죠. 두 분 다 자수성가하셨기 때문에 힘든 사람들 심정도 잘 아셔서 봉사활동도 열심히 하세요. 그렇게 평생을 낭비하는 시간 없이 사신 부모님을 저는 정말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있어요. 부모님이 저한테 늘 입버릇처럼 당부하신 말씀이 있어요. 미란아, 사람은 남을 도우면서 살아야 돼. 남의 걸 내 것처럼 탐하고 사면 결국 자기가 돌려받는다. 마찬가지로 내가 잘하면 그게 나한테 돌아와. 당하고 사는 건 안 되지만 남을 배려하는 마음을 가져야 돼. 그리고 자기 일에 책임을 지고 성실해야 돼. 저런 말을 부모님들이 곧잘하는 잔소리 정도로 여길 수도 있겠지만 저희 부모님은 그 말씀을 정말 실천하며 사시기 때문에 저에게는 많이 와닿았어요. 그렇게 사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하면 컸고요. 하지만 남편과 시댁은 저희 집과는 아주 많이 달랐어요. 어딜 가도 말도 안 되게 자기 권리만 주장했어요. 심지어 시어머니는 핸드폰을 사서 자기가 고장을 냈고 무상 수리 기간이 지났음에도 공짜로 새 걸로 바꿔내라며 서비스 센터에서 호통을 치는 사람이었어요. 서비스 센터에서 볼 때는 진짜 진상이었을 거예요. 그 일은 제가 서비스 센터에 미안해서 시어머니한테 새 거 사주고 직원들한테 미안하다고 사과하며 마무리됐어요. 이거는 하나의 예에 불과하고 뭐든지 그랬어요. 처음에는 성격이 나랑 달라서 그러려니 했어요. 또 어디를 가든지 서비스가 뭐 딸려 나오는 거 없는지 그것부터 불을 켜고 보기 때문에 저게 재밌어서 저러나 싶은 생각도 있었죠. 한 번은 일본으로 가족여행을 간 적이 있는데 일본 문화는 준비하지 않은 서비스나 공짜는 안 주잖아요. 그런데 시어머니가 자꾸 호텔 프론트에 내려가서 별걸 다 공짜로 달라고 하는 바람에 제가 아주 진땀을 뺐어요. 말도 안 통하는데도 그쪽이 무슨 말인지 대충 아니 정말 창피하더라고요. 그런데 남편은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해서 이게 자란 환경이 달라서 그러는구나 그렇게 이해하고 넘어갔어요. 한 번은 시어머니 지인 딸이 결혼을 한다며 저희도 같이 가자고 해서 간 적이 있는데요. 식사를 뷔페로 했거든요. 그런데 남편도 그렇고 시어머니 시동생까지 접시에 잔뜩 음식을 쌓아서 테이블에 놔두고 또 다른 접시 들고 가서 음식 잔뜩 퍼오는데 저는 먹지도 않았는데 질리는 거 있죠. 저도 그렇고 저희 가족은 뷔페에 가도 자기가 먹고 싶은 걸 적당히 갖다 먹었기 때문에 이렇게 뭐든 다 많이 퍼다 놓는 건 무슨 드라마에서나 봤지 제 눈으로 본 건 처음이었어요. 그런데 시어머니가 저를 보더니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얘, 너는 어째 그렇게 깨작거리고 있냐? 내가 축의금 낸 게 있는데 그거 뽕은 뽑아야지. 얼른 먹고 더 갖다 먹어라. 저기 음료수 종류별로 있어. 그것도 다 가져오고. 제가 입맛이 별로 없네요, 어머니. 그리고 이 정도면 축의금 값은 되지 않을까요? 그러자 에버드는 시동생이 한마디 하더군요. 형수, 우리가 더 많이 얻어가야지. 와서 그럼 딱 돈 낸 만큼만 먹어요. 원래 뷔페는 이러라고 만든 거예요. 내는 돈보다 더 많이 먹어라 하는 거죠. 평소에 뷔페 안 가봤어요? 뭐 뷔페를 그렇게 좋아하지는 않아서요. 그건 그럴 수 있다 치고 그래도 왔으면 본전 이상은 뽑아야죠. 형은 형수 이럴 때 안 답답해? 그냥 사는 거지 뭐. 어떻게 다 내 마음 같겠냐?
라는 남편의 말에 저는 살짝 기분이 안 좋더라고요. 이건 무슨 제가 마음에 들지 않지만 그냥 살아준다 이런 거 같잖아요. 결혼하고 몇 달 되지도 않았는데 저는 할 만큼 한다고 시댁 가족하고 같이 해외여행도 가고 시어머니가 부르는 행사는 빠지지 않고 가려고 노력했는데 그런 식으로 말했으니까요. 하긴 남편은 제 기분을 알아줄 여유가 없어 보였어요. 접시를 비우기 바쁘게 또 일어나서 음식을 잔뜩 담아오는데 평소에는 많이 먹지도 않는 사람이 이럴 때 먹으려고 일부러 덜 먹는 건가 싶을 정도였어요. 솔직히 그런 남편과 시댁 식구가 좀 창피하다는 생각도 들었어요. 결혼 전에는 이런 모습을 본 적 없어서 남편이 낯설기도 했고요. 결혼식 뷔페 일은 별거 아닌 것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저는 남편의 본 모습에 대해 다시 생각해 본 계기가 되었어요. 그러다 문득 시어머니랑 마트에 갔을 때 군만두며 피자며 고기며 종류를 가리지 않고 1+1을 집어넣으면서 홍보 직원들한테 더 달라고 때를 쓰던 모습이 떠올랐어요. 아무래도 이게 이 집안 본 모습 같다는 생각에 약간 당황스럽더라고요. 저희가 너무 억척스럽게 살지 않아서 이게 낯설게 느껴지나 하며 저 스스로를 납득시켜 보려고 애를 썼죠. 같은 대한민국에 산다고 집마다 다 문화가 같겠어? 우리랑 다르다고 틀린 건 아니잖아. 그렇게 혼자 중얼거렸는데 남편은 기어이 밤에 배탈이 나서 방바닥을 대굴대굴 굴렀고 저는 그 새벽에 편의점 돌아다니며 이것저것 약을 사느라 아주 고생을 했어요. 그러게 아무리 본전 뽑는다고 무조건 넘치게 많이 먹으면 어떡해. 적당히 했어야지. 이게 다 누구 때문인데 미란이 너 때문이잖아. 네가 많이 안 먹으니까 네가 먹을 양까지 내가 챙기느라 이렇게 된 거지. 누가 무조건 넘치게 먹었다는 거야. 남편은 제 말에 기분이 상했는지 발끈하며 자기가 탈난 걸 제 탓으로 돌리더라고요. 하도 어이가 없어서 더는 대꾸도 하지 않았는데 이게 시작이었어요. 시간이 지날수록 남편의 본 모습은 연애할 때와 완전 다른 사람이었어요. 이 인간은 자기 돈 쓸 때는 절대 비싼 걸 사지 않았어요. 아무리 할인 행사에 쿠폰이 있어도 그건 자기 쓸 것만 샀고요. 집에서 같이 쓸 거는 탁자 하나도 제일 싼 것만 사서 결국에는 너무 물건이 후져서 버리고 제가 다시 사곤 했죠. 제가 무조건 싼 걸 산다고 뭐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제 값을 하는 물건이면 저도 좋다고 하죠. 그리고 자기 개인적인 물건들만 야무지게 할인 쿠폰에 카드 할인 여러 가지 해서 저렴하게 좋은 걸 사니 너무 얄밉더라고요. 게다가 제 돈으로는 뭐든 거창하고 비싼 것만 샀으니까요. 에어컨하고 냉장고를 살 때도 그랬어요. 저는 아무리 봐도 돈에 비해 너무 비싼 것 같아서 그보다는 좀 저렴하지만 괜찮은 브랜드 걸 사자고 했죠. 이건 처음 나와서 그런 것도 있고 워낙 유명한 회사 거라서 더 비싸게 받는 것 같아. 여기 이게 비싼 성능인데 가격도 더 괜찮고 쓰기도 편할 것 같아. 리모컨도 간단하고. 미란아, 너 이런 거 살 때 궁상 좀 떨지 마. 집에 놓는 큰 가전제품은 집에 오는 손님들도 다 보는데 제일 유명하고 비싼 걸 놓아야 좀 가오가 서지 않겠냐? 쓰다가 불편하면 중고 내다 팔아도 돈도 더 받잖아. 나는 여기 이 브랜드 아니면 안 살 거야. 난 타협 못해. 무슨 애도 아니고 이렇게 무작정 고집을 부렸고 제가 그래도 망설이고 있으니 제 카드를 획 채가서 자기가 직원한테 가서 계산해 달라고 했어요. 이런 식으로 남편은 집에서 쓰는 물건들은 전부 제 카드로 당시 제일 비싼 것만 샀죠. 자기 돈으로 산 건 침대 옆에 놓는 스탠드나 토스터 정도였네요. 나머지는 다 자기 혼자 쓸 거였고요. 이 남자가 지 혼자 쓸 것만 괜찮은 걸 샀다고 몇 번씩 말하는 게 제가 정말 지금 생각해도 분이 안 풀리는 데가 있어서 그래요. 물론 점점 잊어버리고 있기는 하지만요. 당시에는 제가 이 남자랑 평생 살 거고 이것도 성격 차이라면 서서히 맞춰가면 된다는 어리석은 생각에 남편한테 끌려다니며 비싼 걸 전부 제 돈으로 샀어요. 시어머니 역시 백화점에 살 게 있으면 저를 꼭 불렀고
저를 짐꾼 취급하면서도 전부 제 카드로 결제했어요. 자기 돈 주고 사는 거요? 그거 동네 마트에서 팔아도 할인 행사 안 하면 절대 안 사는 사람이었어요. 제가 시댁 동네에 있는 시장을 가보고 느낀 건데 거기 장사하는 분들도 시어머니를 좀 싫어하는 눈치였어요. 요즘은 시장도 거의 정찰제이고 카드 받는데 자기는 1,000원, 2,000원도 카드 계산하려고 들면서 꼭 뭐 하나씩 더 얹어달라고 하니 누가 좋겠어요. 그렇다고 제가 간섭할 일 아니니 저는 제 할 일만 했죠. 옆에서 장본거 들고서 시어머니 따라다니는 거요. 제가 그렇게까지 멍청하게 굴었던 건 어린 나이에 세상 물정을 너무 몰라서 그랬던 것 같아요. 사실 저는 저희만 그렇게 안 살면 된다고 생각했거든요. 남편한테도 얘기를 잘하면 차차 바뀔 거라는 믿음도 있었고요. 그래서 시어머니는 시어머니 스타일대로, 나는 내 스타일대로 살면 되니 굳이 시어머니 살림에 제가 끼어들어 이런저런 말을 할 필요가 없을 것 같았어요. 그렇게 시간이 지나고 제가 결혼하고 4개월쯤 지났을 때 시어머니가 저랑 같이 갈 데가 있다며 찾아오셨어요. 뭐가 되게 급해 보이셔서 따라 나섰죠. 시어머니가 저를 데리고 간 곳은 백화점 할인 행사장이었어요. 예, 여기가 1년에 한 번도 세일 안 하고 지나갈 때도 있어. 그런데 이 백화점에서만 딱 3일 한다잖니. 내가 여기 옷하고 가방 꼭 사보고 싶었는데 가격이 엄두가 안 났거든? 근데 세일한다는 거 보고 눈이 번쩍 떠지더라. 그래서 내가 바로 너랑 가야겠다 생각한 거야. 어머니, 근데 여기 세일해도 비쌀 것 같은데요? 보세요. 이거 브라우스 하나 가격이 다른 데보다 0이 하나 더 붙어 있어요. 그래도 이 정도면 되게 싼 거야. 아무튼 얼른 골라야지. 저기 사람들 봐라. 좋은 물건은 금방 빠지게 생겼어. 그러더니 저도 밀치고 다른 사람들도 밀치고 억척스럽게 자기가 사고 싶은 것들을 막 꺼내는데 저는 그걸 보기만 해도 질려서 멀찌감치 떨어져 있었어요. 사람들도 너무 많고 시어머니가 재보지도 않고 이것저것 자기 사고 싶은 걸 막 손에 쥐고 가는 걸 보니 저는 사고 싶은 생각이 전혀 들지 않더라고요. 시어머니는 계산대 앞에 서더니 큰 소리로 저를 불렀어요. 얘 새아가 나 다 골랐다. 이리 와라. 저는 얼떨결에 시어머니한테 갔죠. 그랬더니 아주 자랑스럽게 직원한테 이렇게 말하더군요. 우리 며느리인데 얘가 다 계산할 거예요. 얘한테 말하면 돼요. 저는 직원이 말해주는 어마무시한 가격을 카드로 결제했고 시어머니는 제가 결제하는 걸 보자마자 물건은 다 저한테 떠넘기고 다른 데를 구경한다며 벌써 혼자 어디로 가버리더라고요. 명품이 세일을 한다고 얼마나 싸겠어요. 그런데 자기 원하는 대로 전부 사버리니 이거는 세일하는 의미도 없게 제 카드로 엄청난 돈이 나가겠더라고요. 저는 거기서 이거 다 내가 못 내겠다. 결제 취소하고 저랑 어머니 카드로 나눠서 하든지 하자. 그런 말도 못하고 쇼핑백들을 들고서 시어머니를 쫓아서 얼른 따라가야 했어요. 시어머니는 할인 안 하는 매장에서는 일절 사지 않고 이것저것 해보기만 하면서 저 들으라는 듯이 얘, 이거 너무 이쁘지 않니? 나한테 너무 잘 어울린다, 그치? 이 나이에 이 정도는 해줘야 되는데. 아, 이거 정말 괜찮다. 나는 언제 이런 거 사보나? 하는데 저는 그저 빨리 집에만 갔으면 좋겠더라고요. 결국 제가 그 어느 것도 사줄 것 같지 않자 시어머니는 뚱한 표정을 지으면서 이렇게 말하더군요. 다음에 저기 세일 한번 한다는데 그럼 그때 나와 봐야겠다. 근데 세일 때 내가 골라놓은 게 있으려나 모르겠다. 하면서 자기가 찜해둔 물건이 마치 자기 것이라도 되는 것처럼 입맛을 다시며 아쉽게 돌아섰어요. 그렇게 쇼핑을 다 마치고 백화점 앞에 택시가 도착하자 시어머니는 자기가 타고 물건을 싣고 나니 문을 탁 닫고 저한테 인사도 없이 그냥 가버리더라고요. 저는 진짜 너무 황당해서 말이 나오지 않았어요. 이건 어디서 덤탱이를 써도 이렇지는 않았을 거예요. 와, 이건 진짜 해도 해도 너무하네. 말은 그렇게 했지만
저는 그때까지만 해도 남편하고 잘 살아보고 싶은 마음이 더 컸기에 제 마음이나 잘 달래고 넘어가자 싶어서 백화점 안 카페에 가서 커피와 디저트를 먹으며 분을 삭히고 집으로 갔어요. 그런데 그때 일을 따지고 넘어갔어야 되는 거였어요. 남편하고 시댁이 그 후로도 저를 호구잡는 일이 계속됐거든요. 아니, 시어머니만 그러면 나이도 많고 구식이라 사고방식이 이상하다고 생각하고 넘어갈 수 있었겠죠. 그런데 남편까지도 저한테 하는 게 너무 웃긴 거예요. 자기가 계산을 해야 되면 할인 쿠폰 없으면 카페도 가려고 하지 않으면서 제가 돈 낸다고 하면 어디서 비싼 고급 카페나 레스토랑은 잘도 찾아냈거든요. 그럼에도 저는 남편을 이해해 보려고 많은 노력을 했어요. 그리고 저도 제가 계산할 때에는 할인 쿠폰 있는 데를 가겠다고 했죠. 야, 어쩌다 한 번 가는 건데 꼭 그렇게 할인 쿠폰 되는 데만 가려고 하냐? 오빠도 꼭 할인 쿠폰 있는 데만 가면서 그래. 너 지금 나한테 말대답하는 거야? 그래서 내가 잘못했다는 거야? 저는 남편이 갑자기 소리를 버럭 지르는 바람에 놀라서 대답을 못했어요. 저는 괜히 기가 죽어서 남편이 가자는 비싼 브런치 카페에 갈 수밖에 없었고요. 그날 남편은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비싼 음식을 먹으며 낄낄거리고 농담을 했지만 저는 음식이 목구멍으로 잘 넘어가지도 않았고 이 사람은 대체 나를 뭘로 생각하는 걸까 하고 생각이 많아졌어요. 그러다가 제가 열받는 일이 생겼어요. 방 청소를 하다가 보니 결혼 전 남편하고 커플로 샀던 손목시계가 안 보이더라고요. 그것도 꽤나 비싼 거라서 저는 별로 사고 싶지 않았는데 남편이 너무 갖고 싶다고 졸라서 어쩔 수 없이 샀던 거였어요. 저한테 그 손목시계 세트는 나름 남편과 제가 커플로 앞으로도 쭉 이어갈 거다라는 의미를 가진 것이어서 다른 데 두었나 싶어 열심히 찾아봤죠. 하지만 아무리 집을 뒤져도 손목시계 세트가 나오질 않았어요. 제가 하루 종일 여기저기 뒤지고 다니자 저녁쯤이 돼서야 남편은 배를 긁으며 물어봤어요. 아니, 대체 뭘 찾길래 그렇게 하루 종일 뒤져? 뭐 때문에 그래? 우리 커플 손목시계 있잖아. 그거 원래 내 화장대 왼쪽 보석 케이스 위에 뒀는데 안 보여서 혹시 어디 있는지 알아? 아, 그거 중고 사이트에 올려서 팔았는데. 뭐? 뭐라고? 그걸 팔았다고? 그거 뭐 딱히 좋은 것도 아니고 그래도 브랜드 값이 있어서 그런지 꽤 돈 받았어. 내가 요새 용돈이 좀 쪼들려서 그걸로 해결했지. 그거 오빠가 사고 싶다고 하도 졸라서 내가 다른 거 쓸 거 안 쓰고 산 건데 그거 우리한테 중요한 거 아니었어? 커플된 기념으로 사고 싶다고 했던 거잖아. 근데 우리 결혼했잖아. 더 좋은 시계도 있고 이제 그거 뭐 더 필요해? 잘 하지도 않는데 너도 안 하고 다니잖아. 야, 내가 그거 돈 잘 받아서 용돈으로 잘 쓰면 그것도 좋은 거 아니야? 좀 좋게 생각해. 뭐 그런 거 갖고 징징대. 남편한테는 저희의 추억 같은 것도 안중에 없어 보였어요. 그저 그게 자기한테 돈이 되면 장땡이더라고요. 그러고 보니 남편이 연애할 때 저보고 사달라고 졸라서 샀던 것들을 이래저래 많이 없앴더라고요. 아마도 커플 시계처럼 중고시장에 내다 팔았겠죠. 시어머니는 더하면 더했지 덜하지 않았어요. 한 번은 주말에 남편하고 같이 시댁에 갔는데 처음 보는 반지를 끼고 있더라고요. 어머니, 그 반지 처음 보네요. 잘 어울리는데요. 이거 내 5만원짜리 실반지 24K라고 속여서 친구랑 바꿨잖아. 너무 잘했지? 이게 내 손가락에 있으니 이렇게 이쁘지? 아무 손이나 있으면 이뻐 보이겠니? 보석도 이게 다 주인이 있는 법이야. 그 반지 자체가 비싼 건 아니었지만 그래도 실반지를 24K라고 속여서 큐빅이 예쁘게 박힌 고급스러운 반지를 자기가 갖다니 정말 뭐라고 한마디 하고 싶은 걸 꾹 참았어요. 거기에 남편도 시어머니한테 맞장구를 치고 있었고요. 어우, 잘했네. 엄마, 저번에 미란이랑 백화점 가서 샀던 가방 있잖아. 그거 요새 팔면 돈 더 받는데. 어머, 그래? 당장 팔아야지 그럼. 어디서 그렇게 팔아? 내가 가르쳐줄게.
일단 내가 핸드폰으로 앱을 열고 이거 사진 찍은 걸 여기다 등록하면 돼. 제가 옆에 있는 것도 잊어버린 것처럼 남편과 시어머니는 머리를 맞대고서 가방을 비싸게 팔겠다고 난리였어요. 저는 완전 빈정상해서 그날 집에 돌아와 남편한테 따졌어요. 오빠랑 어머니는 왜 내 돈 주고 산 걸 자꾸 그렇게 팔아? 그럴 거면 왜 사달라고 한 거야? 아니, 어머니는 사달라고 한 것도 아니고 자기가 그거 너무 갖고 싶었는데 할인한다고 무조건 나 데려가서 결제하게 만들더니 그걸 판다고? 야, 일단 사줬으면 그 사람 마음 아니냐? 네가 돈 냈다고 그 후에 어떻게 하는지 그것도 간섭하려고 해? 그건 아니지. 그리고 엄마가 그 가방 하나만 파는 건데 뭘 그렇게 난리를 쳐. 그렇게 저희가 말다툼을 하고 있는데 시어머니가 남편 핸드폰으로 전화를 했더라고요. 남편은 짜증을 내며 전화를 스피커폰으로 받았어요. 왜? 뭐 때문에 오자마자 전화야? 너는 뭘 그리 성을 내니? 엄마가 아들한테 전화도 못해? 아니, 나 다음 주에 여행 가잖아. 새애기가 저번에 사준 옷 중에 하나 10만 원 얹어서 팔아먹은 게 있거든? 근데 그게 여행 갈 때 딱인 옷인데 말이야. 그래서 말인데 요새 새애기 기분 어때? 걔가 요즘 좀 분위기 딱딱해서 백화점 가자고 말을 못하겠더라고. 그래서 너한테 물어보는 거야. 별일 없지? 그 말에 남편은 제 눈치를 보더니 헛기침을 하며 나중에 다시 이야기하자면서 전화를 끊어버렸어요. 저는 정말 이 두 사람한테 이리저리 이용당하고 있다는 기분에 너무 속상하고 남편 놈이 보기 싫더라고요. 정 떨어진다는 말이 뭔지 너무 잘 알겠더군요. 그때 막 저는 임신을 해서 초기였고 몸 관리도 잘 해야 했기에 마음을 다스리자는 생각하며 좋게 마음 먹으려고 했어요. 그래도 전처럼 남편과 시어머니한테 돈을 써주고 싶지는 않았죠. 제가 전과 같지 않다는 걸 안 남편은 제가 임신을 했음에도 점점 냉정해졌고 저희는 제가 아이를 낳을 때까지 계속 거리를 두고 지냈어요. 제가 그때 한 가지 희망을 가졌던 건 아이가 태어나면 달라질지 모른다는 거였어요. 그래도 자기 자식이고 친손주인데 이쁠 거 아니에요. 하지만 이 집안 사람들은 전혀 그렇지 않더라고요. 친정에서는 첫손자가 태어났다며 온갖 것을 다 해줬는데 시어머니는 세일하는 기저귀 한 박스 보낸 게 다였어요. 게다가 무슨 수입 제품이라며 큰소리 떵떵 치며 신생아 옷을 사왔다는데 저는 그런 브랜드를 본 적도 없었거든요. 게다가 옷이 너무 조잡하고 천이 별로여서 아이한테 입힐 수가 없겠더라고요. 그런데 나중에 보니 그건 중국산 짝퉁이었어요. 제가 꼭 비싼 걸 바라는 게 아니에요. 제가 속상했던 건 첫 아이 태어난 선물에 저를 속이기까지 하면서 어떻게든 싼 걸 사서 보낸 거, 그거였어요. 그리고 저렴해도 괜찮은 물건 사면 안 되나요? 꼭 무슨 브랜드를 바라는 게 아닌데 왜 짝퉁을 사주냐고요. 저는 도저히 가만히 있을 수 없어서 시어머니 왔을 때 한마디 했어요. 어머니, 첫 손주인데 어떻게 짝퉁을 땡땡 브랜드라고 속이세요? 어머니는 항상 백화점 가서 제일 비싼 것만 사시면서 제 자식한테는 어떻게 이러시는 거예요? 너 몰라서 하는 소리다. 아기라고 아무것도 모르는 줄 알지? 아니야. 키울 때 절약하고 경제관념 확실한 애로 키우려면 이렇게 저렴한 물건 사서 키워버릇해야 돼. 엄마가 애를 어떻게 키우느냐에 따라 애 인생이 바뀌는 거야. 나는 다 뜻이 있어서 그렇게 한 건데 넌 내가 무슨 잘못이라도 한 것처럼 눈에 불을 켜고 대드냐? 애 그렇게 키우는 거 아니다. 아껴 쓰는 걸 가르쳐야지. 그럼 어머니는 오빠 어떻게 키우셨길래 저래요? 비싼 건 죄다 다 제 돈으로 사고 자기 돈을 일절 안 쓰고 같이 사는 와이프인 저한테도 인색하게 구는 거. 그게 어머니 교육 방법인가요? 저는 그런 거 반대예요. 그러니까 저 이 옷 안 입힐 거고요. 어머니가 사온 할인 행사 제일 싼 제품 기저귀도 안 쓸 거예요. 저는 그런 아들 만들고 싶지 않거든요. 그리고 경제관념 철저히 해야 된다고 하셨죠? 저도 앞으로 더 경제관념 철저하게 앞으로 어머니 용돈이나 어머니한테 쓸 건 다 오빠 돈으로 하겠습니다. 제 돈에서 나가는 거 일절 없을 거예요. 저는 우리 아들 키워야죠. 그렇게 시어머니와는 얼굴을 붉히며 이야기가 끝났고
그 후로 시어머니는 제가 산후조리원에서 나올 때까지 한 번도 찾아오지 않았어요. 남편도 제대로 들여다보지 않아서 서러운데 정말 너무 속상했고 괜히 결혼했다는 생각만 들었어요. 그래도 아이가 태어났는데 이혼 같은 건 생각하지 못했죠. 하지만 진짜 열받는 일은 그 다음에 일어났어요. 제가 아들을 낳았을 때 이모들이 돈을 모아서 저한테 300만 원을 보내줬어요. 아이 태어나고 필요한 거 사는데 보태라고요. 그런데 제 통장을 확인했는데 딱 그 300만 원이 빠져나간 거예요. 저는 돈을 인출한 적이 없는데 어떻게 된 거지? 너무 당황스럽기만 했어요. 그러다가 제 통장과 저와 남편의 공동생활비 통장의 비번이 같다는 사실을 깨달았어요. 처음 공동생활비 통장 만들 때 제가 비번을 정했으니까요. 그걸 혹시 남편이 알고 있었던 건지 의심스러웠죠. 저는 남편이 퇴근하고 오자마자 제 통장에서 돈을 뺐는지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이 남자 아주 태연하게 그렇다고 하더군요. 엄마가 앞으로 민준이 봐주신대. 그러니 한 달에 300쯤 줬으면 좋겠다고 하시더라고. 그걸 나한테 한마디 상의도 없이 정해? 그리고 돈을 줄 거면 오빠 통장에서 주지 왜 내 통장에서 뽑아? 내 통장 비번을 왜 눌러보냐고? 제가 소리를 지르자 남편은 어이없다는 듯 눈을 부릅떴어요. 아이 깜짝이야. 나 귀 안 먹었어. 왜 소리를 지르고 그래? 야, 나 돈 없어. 그리고 애 키우는 건 엄마가 해야 되는 거잖아. 그걸 우리 엄마가 도와주신다고 하니 당연히 네 돈으로 해야지. 너 진짜 그렇게 나올 거야? 막 나가자는 거야? 뭐? 너? 막 나가는 건 미란이 너잖아. 어디다 대고 너야? 저는 그날 너무 화가 나서 잠이 오질 않았어요. 남편은 아이가 온다며 방에도 안 들어오고 거실에서 잤고요. 이대로는 더 이상 답이 없다고 생각한 저는 남편이 출근하자마자 트럭을 불러서 제 카드로 결제한 비싼 가전제품이며 가구들을 전부 빼서 친정으로 보냈어요. 그리고 저는 택시를 불러 아이를 데리고 친정으로 갔고요. 이게 다 무슨 일인가 놀라서 저와 아이를 보던 친정 부모님은 제가 그동안 있었던 이야기를 하나하나 털어놓자 화가 나서 어쩔 줄 몰라 하셨어요. 그리고 그날 저녁 남편이 전화를 했더라고요. 야, 집이 이게 어떻게 된 거야? 왜 이렇게 휑해? 아무것도 없잖아. 너 지금 어디야? 어디 있냐고? 남편의 고함이 핸드폰 밖으로 들렸는지 뒤에 있던 아빠가 제 핸드폰을 뺏어서 남편한테 한마디 했어요. 자네는 자네 아들 낳은 아내한테 그렇게 소리를 지르는 게 맞아? 이제 조리원 나와서 겨우 몸푼 애한테 할 짓이야. 그리고 우리 딸한테 들어온 300만 원 찾아서 자네 어머니 줬다며 미란이한테 물어보지도 않고 말이야. 나 그동안 자네랑 자네 어머니가 미란이한테 어떻게 했는지 다 들었어. 나는 적어도 집에서 쓰는 가전제품하고 가구들은 둘이서 반반 나눠서 낸 줄 알았어. 근데 미란이가 다 했더군. 온갖 비싼 물건은 죄다 미란이 카드로 쓰고 미란이는 그거 갚느라 자기는 돈 한 번 못 써보고 말이야. 이보게, 나는 그런 사회 필요 없네. 내 딸이 어디 모자란 것도 아닌데 내 딸을 호구 취급하는 그런 집안에 왜 둬야 하나? 자기 마누라 하나 못 챙기고 지 엄마하고 똑같이 논 놈을 뭘 믿고 내 딸을 맡겨? 다 필요 없네. 자네 갖고 단단히 하고 있어. 아빠의 추상 같은 호령에 남편은 아무 대답도 못하고 전화를 끊는 것 같았어요. 그리고 얼마 안 있어 엄마한테 시어머니가 전화를 했더라고요. 엄마는 아예 우리 다 들으라고 스피커폰으로 돌려놓고 시어머니 전화를 받으셨어요. 사돈이 이번에 무슨 오해를 하신 것 같은데요. 제가 300만 원 받은 건 그냥 받은 거 아니고 애 돌봐줄 값이에요. 그리고 미란이한테서 무슨 말을 어떻게 들으셨는지 모르겠지만 이러시는 거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한마디 했어요. 어머니, 저희 민준이 명품 옷이라며 중국산 짝퉁 사다 주셨죠? 그러면서 뭐라고 하셨어요? 애들 때부터 경제관념을 잘 심어줘야 된다고 하셨죠. 제가 볼 때는요, 자기 마누라 통장에서 마음대로 돈 빼서 지 엄마 주는 그런 경제관념은요, 남의 뒤통수 치는 관념이에요. 그리고 언제 저한테 아이 봐준다고 하셨어요? 그런 말 안 했잖아요.
제가 어머니 아는데요. 그 돈으로 쇼핑이나 하시겠죠. 그리고 친구들 속여서 비싸게 팔아먹고요. 안 봐도 다 보이네요. 저 그런 경제관념 가진 집안에서 우리 아들 키우고 싶지 않아요. 제 아이 미래 망치기 싫다고요. 아니, 난 분명 사돈한테 전화를 했는데 왜 네가 대답하냐? 아무튼 그래서 네가 지금 이혼이라도 하겠다는 거야? 그러자 이번에는 엄마가 화를 내며 말씀하셨어요. 되게 호랑말코 같은 아들놈하고 우리 딸 더는 같이 못 둬. 내가 이혼시키고 말 거야. 이 못된 여편네야. 엄마의 말에 시어머니는 당황해서 우물쭈물 하더라고요. 그리고 잠시 후 남편이 집 앞에 찾아왔어요. 엄마 아빠는 저한테 나가지 말라고 하고 두 분이 나가셨어요. 그러자 남편은 놀라서 머뭇대더니 바로 그 자리에 무릎을 꿇더라고요. 장인어른 장모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이게 다 제가 부족한 탓이에요. 그래도 이혼은 아니죠. 앞으로 잘할 테니 지켜봐 주세요. 저희 결혼한 지 2년도 안 됐는데 이혼은 아닌 것 같아요. 그 사람 지금 아이 낳고 호르몬 때문에 감정 조절 안 돼서 그런 거니 제가 잘 타일러서 같이 잘 살겠습니다. 그러자 엄마가 안으로 저벅저벅 들어오더니 소금 한 바가지를 들고 나가 남편 머리에 확 퍼부었어요. 정신 차려 이놈아. 우리 미란이가 감정 조절이 안 돼서 그래? 너 같은 놈을 두고 적반하장이라고 하는 거야. 그동안 내 딸 저런 인간들 때문에 속 썩었을 생각하면 속 터져. 너 우리 집안 정신적으로 피해 입힌 것까지 싹 다 갚을 준비나 하고 있어. 아니, 이렇게 저한테 화내실 일이 아니에요. 오해하신 게 있어요. 저는 더 참지 못하고 밖으로 나갔어요. 이미 맞은편에 사는 사람들과 아래 위층에서 다 나와서 저 애를 지켜보고 있었어요. 저는 그런 건 다 상관없었어요. 야, 네가 내 카드 아니면 비싼 가전제품은 하나도 안 사고 고작 침대 스탠드나 사놓고 생색내고 결혼 전 커플 시계 사달라고 지가 졸랐던 것까지 나한테 말 안 하고 팔아서 지 용돈 쓰고 네 엄마는 나 백화점에 무작정 끌고 가서 명품 브랜드 할인한다고 싹쓸이 하다시피 산 다음 친구들한테 웃돈 얹어서 팔고 그래놓고 자기 손자 태어나는데 경제관념 길러야 한다고 제 일상 기저귀에 짝퉁 옷 사다 준 게 어디가 오해냐? 그게 내 감정 조절하고 무슨 상관이야? 여기 계신 분들한테 물어볼까? 저기요, 이 인간들이 그래놓고 제 통장에서 이모들이 아이 축하한다고 보내주신 돈 300만 원 몰래 빼다 지네가 꼽을 쳤어요. 이게 제가 감정 조절이 안 되는 거랑 상관 있나요? 감정 조절 안 될 만하지 않아요? 야, 이 쫌팽이 같은 새끼야. 너는 네 돈만 절대 안 쓰는 절대적 절약하면서 누구한테 덤탱이를 씌워. 너 진짜 오늘 나한테 죽어볼래? 제가 정말 마대자루라도 들고 한 대 때릴 기세를 보이자 남편은 사람들을 해치고 비상계단으로 뛰어내려가 도망을 쳐버렸어요. 그날 이후 저는 지방의 경치 좋은 데에 사시는 이모 댁으로 가서 아들과 함께 잠시 쉬기로 했어요. 그 사이 아빠와 엄마는 변호사를 선임하고 저 대신에 이혼 소송을 준비하셨고요. 저희 부모님이 봉사단이고 좋은 일 많이 한다니 남편과 시어머니는 무슨 순둥이라고만 생각했는지 마음대로 하라며 큰 소리 쳤다는데 이혼 서류에 저한테 돈 쓰게 했던 증거자료며 주변 사람들 증언까지 싹 다 준비해갔더니 손을 달달 떨며 우리 이제 어떻게 해야 되냐고 울상을 지었다더군요. 하지만 이미 때는 늦었고 남편은 꼼짝없이 이혼 소송을 해야 했죠. 저희가 살던 집은 엄마가 대신 부동산에 가서 내놓았어요. 엄마는 주말에 제가 있는 이모네 내려와서 이렇게 말했어요. 이모랑 미리 말한 건데 너 좀 진정될 때까지 여기 있는 게 좋겠다. 너 서울에 있으면 저 인간들이 또 너 찾아오고 괴롭힐 것 같아. 집은 아빠랑 내가 알아서 처분할 테니까 신경 쓰지 마라. 아니, 어떻게 저렇게 자기 마누라를 우습게 하는 인간이 있지? 최서방 그렇게 안 봤는데 내가 정말 사람을 잘못 봤다. 이게 뭐 엄마 책임이야, 내 책임이지. 내가 사람을 잘못 본 거지. 그래도 인생 더 산 내가 잘 알아보고 너를 말렸어야 되는 건데. 그런 말 하지 마, 엄마. 나 우리 민준이 정말 잘 키울 거야. 저런 인간들처럼 살지 않게 바르게 키울 거야. 그렇게 저는 단단히 다짐했고
엄마도 힘 닿는 만큼 도와주시겠다고 하셨어요. 저는 그때 친정 부모님과 가족들이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 절실하게 느꼈죠. 결혼해서 친정 식구가 얼마 없으면 그건 그거대로 참 쓸쓸하겠다고 절감했고, 그래서 식구가 적거나 부모님 돌아가신 친구들한테 마음에서 깊이 연민을 느끼게 됐어요. 그렇게 제가 이모네에서 아들과 있는 동안 부모님은 집을 팔고 부모님 집과 가까운 데에 저희가 살 만한 작은 아파트를 마련해 주셨어요. 저와 아들은 이혼 소송이 끝날 무렵에야 서울로 왔고요. 남편은 어떻게든 위자료를 안 내려고 저를 유책 배우자로 만들려고 갖은 노력을 했지만 뜻대로 되지 않았어요. 제가 책 잡힐 일을 한 게 없는데 없는 이야기를 만들어낸다고 그게 통할 리 있겠어요? 그 인간은 마지막까지 정말 비열한 모습만 보여주다가 소송에서 지고 저희 집에 정신적 피해 보상까지 해주게 됐어요. 남편 변호를 맡았던 변호사도 자기한테 거짓말했다고 화를 내며 소송하겠다고 했고, 그 바람에 남편은 2중 3중으로 돈이 깨지게 됐죠. 그런데도 마지막까지 아주 자기 잘난 척만 하더라고요. 야, 아무리 이혼해도 민준이 아빠는 나야. 너 민준이 똑바로 키워. 안 그러면 나 진짜 가만 안 있을 거야. 이보세요, 최민준 씨. 진짜 영화의 유명한 대사 한마디를 안 할 수가 없네. 너나 잘하세요. 네? 네가 민준이를 보러 와? 절대 안 될 말이지. 너란 인간이 어떤 구실로 또 돈 뜯어내려고 애한테 상처 줄지 너무 보이는데 내가 가만히 있을 것 같아? 우리 엄마 아빠 이모들은 가만히 있겠니? 너도 머리가 있으면 생각이라는 걸 좀 해라. 야, 너 내가 머리 나쁘다고 지금 욕하는 거야? 이혼했다고 그렇게 막말해도 되는 거야? 너는 같이 살 때도 나한테 막대했는데 이런 말 하는 게 뭐 어때서? 그리고 너 머리 나쁜 건 아나 보다. 진짜 끔찍하다. 그러니까 다시는 보지 말자. 알았냐? 그렇게 헤어진 게 벌써 4년째네요. 그 이후로 저는 남편과 한 번도 마주친 적이 없어요. 남편 놈은 우리 집 근처에 찾아오고 싶어도 부모님이 무서워서 못 그럴 거예요. 저희 아파트 바로 건너편 단지에 부모님이 사시거든요. 아이는 부모님과 이모들 또 다른 친척들 사랑 받으며 예쁘게 잘 크고 있어요. 저는 비교적 젊은 나이에 큰일을 겪고 싱글맘으로 아이를 키우고 있지만 뭐 그래도 괜찮아요. 아이도 있고 부모님 건강하시고 제 앞에 있는 좋은 것만 생각하기로 했거든요. 이러다가 좋은 인연 있으면 만나면 되죠. 언젠가는 그럴 날이 오겠죠. 그때까지 저 많이 응원해주세요. 그럼 제 긴 이야기 들어주신 모든 분들 건강하세요. 감사합니다. 여러분, 사연 댓글에 응원과 현명한 조언 부탁드려요. 좋아요와 구독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좋은 일 가득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도 사연살롱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대학생 아들을 둔 40대 여성이에요. 부모복 없는 년은 남편복도 없다고 하죠. 제 인생을 돌이켜보면 그 말은 반이 맞고 반은 틀렸던 것 같아요. 저는 4살 무렵 엄마가 오래 앓던 지병으로 돌아가셔서 한동안 아빠와 단 둘이 살았어요. 택시를 몰던 아빠는 저를 혼자 집에 둘 수가 없어서 동네 과일가게 아주머니한테 저를 맡기고 일을 하셨어요. 어린 딸을 키우며 일을 하는 게 힘드셨을 텐데 아빠는 어떻게든 엄마의 빈자리를 채워주려고 노력하셨어요. 아침마다 커다란 손으로 끙끙거리며 제 머리를 묶어주셨고 서툰 솜씨로 제 입에 맞는 반찬을 만드시느라 고생하셨죠. 하지만 아빠가 아무리 노력을 해도 엄마의 빈자리는 티가 났어요. 동네 아이들이 엄마 없는 애라고 놀리며 놀아주지 않았으니까요. 이런 사정을 딱하게 여긴 과일가게 아주머니는 틈만 나면 저희 아빠한테 재혼 얘기를 꺼내셨어요. 그럴 때마다 아빠는 한사코 거절을 하셨고요. 누가 정시 좋으라고 재혼하라는 줄 알아? 저 어린 게 엄마도 없이 저러고 사는 거
불쌍해서 그러지. 정씨야 일 나가니까 모르겠지만 내가 가만 보니 윤지가 또래 애들한테 따돌림을 당하는 것 같더라고. 옷도 맨 칙칙한 사내 애들 옷 같은 것만 입고 머리도 늘 엉망이고 애들 보기에도 안 좋아 보이는 거지. 그러니까 싫다고만 하지 말고 진지하게 생각 좀 해봐. 애 엄마 떠난 지도 벌써 3년이 다 돼가잖아. 3년상 치렀다 셈치고 이제 슬슬 윤지한테 새엄마 만들어 주라고. 모르긴 해도 윤지 엄마도 그걸 바랄 거야. 그동안 재혼 얘기라면 귓등으로 듣던 아빠는 제가 따돌림을 당한다는 말에 정신이 번쩍 든 모양이었어요. 윤지야, 윤지는 새엄마가 생기면 어떨 것 같아? 아침에 머리도 예쁘게 따주고 윤지 좋아하는 돈가스도 맛있게 만들어주는 엄마 말이야. 좋아. 나도 엄마가 생기면 친구들처럼 놀이터도 같이 가고 친구들한테 자랑도 할 수 있고 그러니까. 근데 우리 집에 새엄마가 온대? 윤지가 원하면 올 수도 있지. 그래? 그러면 빨리 오라 그래. 나도 엄마 손잡고 다니고 싶어. 철없던 저는 그저 친구들 엄마가 부러웠던 탓에 아바를 졸라 엄마를 빨리 데려오라고 닥달을 했어요. 그런 저 때문이었는지 아빠는 주변에서 소개해주는 선자리에 빠지지 않고 나가기 시작했죠. 그러다 제가 7살이던 가을, 아빠는 재혼을 하셨어요. 새엄마 역시 결혼에 한 번 실패한 분이셨는데 저보다 2살 어린 아들을 키우고 계셨어요. 두 분 모두 자식을 위해 하루빨리 안정된 가정을 꾸리고 싶으셨던 터라 결혼식도 생략하고 바로 살림을 합치셨죠. 새엄마가 살던 집은 우리 집보다 좁아서 새엄마와 동생이 저희 집으로 들어와 살게 되었어요. 하루아침에 엄마와 남동생이 생긴 저는 갑작스러운 변화가 두렵기보다는 오히려 신이 났어요. 아빠랑 둘이 살 때는 집이 너무 썰렁해서 혼자 있기 무서웠는데 이제는 밖에서 놀다가 들어와도 언제나 집을 지키고 있는 엄마가 있어서 안심이 됐거든요. 남동생도 저를 제법 잘 따라서 재혼 가정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집은 별 탈 없이 지낼 수 있었어요. 물론 새엄마가 저를 진짜 딸처럼 생각하지는 않는 것 같았어요. 남동생이 잘못했을 때는 주의도 주고 혼도 내곤 하셨는데 제가 잘못했을 때는 무표정하게 한숨만 쉬시고는 그냥 넘기곤 하셨거든요. 뿐만 아니라 단 한 번도 저를 안아주신 적도 없고 대중 목욕탕에 데려가 주신 적도 없었어요. 남동생은 아침 저녁으로 끌어안아 주시고 볼도 비벼주시고 하셨는데 말이죠. 새엄마와 달리 아빠는 남동생과 친해지려고 노력을 많이 하셨어요. 쉬는 날엔 남동생을 데리고 대중 목욕탕에도 가시고 공원에서 캐치볼도 해주셨거든요. 그래서인지 남동생도 저희 아빠를 참 잘 따랐어요. 하지만 그러면 그럴수록 저는 혼자 따돌림을 당하는 기분이 들어서 더 외롭게만 느껴지더라고요. 이 집에서 나 하나만 없어지면 완벽한 가족이 완성될 것만 같다는 생각을 할 정도로요. 그렇다고 아빠의 재혼이 싫었던 건 아니에요. 다른 건 몰라도 이거 한 가지만큼은 확실히 좋았으니까요. 그건 바로 빨래 냄새였어요. 아빠랑 둘이 살 때는 새로 빤 옷에서도 늘 쿰쿰한 냄새가 났었는데 새엄마가 오신 이후로는 옷에서 섬유유연제 향기가 폴폴 났거든요. 저는 그 냄새가 그렇게 좋더라고요. 내가 보살핌을 받고 있다는 기분이 든달할까요? 어린 마음에 옷에서 나는 섬유유연제 냄새야말로 엄마가 있고 없고의 차이라고 생각했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더 제가 느끼는 외로움을 티내지 않고 감추기에 급급했던지도 모르겠네요. 나만 입 다물면 우리 가족의 행복이 깨지지 않고 지속될 수 있을 것 같았어요. 하지만 그건 제 착각일 뿐이었나 봐요. 제 노력에도 불구하고 제가 중학교 3학년이 되던 해 저희 집에는 불행이 닥쳤거든요. 아빠가 교통사고를 내는 바람에 상대편 운전자가 크게 다쳤고 합의금을 감당하기 위해 택시도 팔고 빚까지 져야 했으니까요.
모범 택시를 몰던 아빠는 회사에 들어가 일반 택시를 몰게 되었어요. 전보다 일하는 시간은 길었지만 벌어오는 돈은 전보다 못했는지 늘 새엄마랑 돈 때문에 말다툼을 벌이셨죠. 그만 좀 닥달해. 나도 한다고 하잖아. 나도 힘들어. 그러니까 제발 돈돈거리지 좀 마. 내가 나주차고 그래요. 당장 생활비에 애들 학원비까지 돈 나갈 구멍은 사방에 널렸는데 벌어오는 돈이 쥐꼬리 같으니까 그러잖아요. 그럼 당신도 나가서 돈 벌어. 나만 붙잡고 돈 타령하지 말고. 누군 일 안 하고 싶어서 하네요. 내가 일 나가면 애들은 누가 키워요? 살림은 누가 하냐고요? 그러게 왜 졸음운전은 해가지고 이게 다 당신이 버린 건데 왜 나만 못된 아내를 만드냐고요? 매번 똑같은 얘기의 반복이었지만 부모님이 안방에서 말다툼을 하실 때마다 저는 겁이 나곤 했어요. 이러다 두 분이 갈라져서 다시 예전처럼 아빠와 단둘이 살게 되면 어떡하나 하고 말이죠. 겁을 먹은 남동생을 끌어안고 괜찮다고 안심을 시켜주고 있었지만 정작 제 자신은 하나도 괜찮지 않았어요. 그러다 몇 달 뒤 경제가 어려워서 그런지 택시 손님이 별로 들지 않아서 아빠는 입사한 지 1년도 되기 전에 정리해고를 당하게 되었어요. 당장 생계를 책임져야 했던 아빠는 공사판에 나가 막노동을 시작했고 그러다 실족을 하는 바람에 세상을 떠나시고 말았어요. 평소와 똑같이 식구들이 잠든 새벽에 혼자 일을 나가셨던 아빠였는데 밤이 되자 아빠 대신 아빠의 부고가 날아든 거였죠. 저를 비롯해 새엄마와 남동생은 느닷없이 찾아온 아빠의 죽음이 실감이 나지 않았어요. 그래서 장례식장에서도 넋이 나간 사람들처럼 영정 앞을 지키고 있을 뿐이었죠. 아빠와 함께 일을 하시던 분들 얘기에 따르면 명백히 안전장치 소홀로 인한 산재였어요. 하지만 사측 입장은 완전히 다르더라고요. 사고 시간이 근무 시간 이후였고 아빠 온몸에서 술 냄새가 진동했다는 이유로 모든 건 술에 취해 공사장에 무단 침입한 아빠의 잘못으로 발생한 인재라는 거였죠. 아빠를 잃은 슬픔도 잠시. 장례식장에 찾아온 사측 변호사는 새엄마가 아빠 보상금 얘기를 하자 뜻밖의 말을 꺼내놓았어요. 개인의 부주의에 따른 사고로 인한 브랜드 이미지 실추와 공사 지연에 따른 피해 보상금을 청구하겠다고 말이죠. 그쪽 남편이 술 마시고 떨어져 죽은 걸 누구 탓을 합니까? 자꾸 피해자 코스프레를 하시는데 이번 사고로 가장 피해를 본 건 회사라고요. 그러게 작업이 끝났으면 곱게 집으로 돌아갈 일이지 뭐하러 술까지 마시고 작업장에 들어와선 사고를 냅니까? 탓을 하려거든 아주머니 남편을 탓하세요. 사측 변호사와 함께 장례식장을 찾아온 공사반장은 쩌렁쩌렁하게 울리도록 소리쳤어요. 사람이 죽었는데 장례식장에 찾아와서는 고인의 명복을 빌지는 못할 망정 오히려 죽은 내 아빠 탓을 하는 걸 보자 속에서 뜨거운 무언가가 솟아오르는 기분이었어요. 그래서 저도 울먹이며 소리쳤죠. 아저씨가 봤어요? 우리 아빠가 술 마시는 거? 우리 아빠 술 못 마셔요. 몸에서 알코올 분해가 안 돼서 마시고 싶어도 술 못 마신다고요. 그리고 그 공사장 야간 작업도 하잖아요. 우리 아빠도 일주일에 두세 번은 꼭 야간 작업하고 오신 거 제가 똑똑히 기억한다고요. 우리 아빠 야간 근무하다가 사고 당한 건데 왜 아니라고 거짓말해요? 아니 이 조그만 게 어디 어른들 얘기하는데 끼어들어. 너 저리 안 가. 공사반장이 저를 떠밀려 하자 새엄마가 제 앞을 막아서며 말했어요. 갈 거면 당신들이 가. 왜 내 남편 장례식장까지 찾아와서 마지막 인사도 못하게 방해하는 거야? 자꾸 이렇게 내 남편 탓으로 몰아가면 우리도 장례 멈추고 부검할 거야. 부검해서 내 남편이 정말 술을 마셨는지 따져볼 거라고. 만약에 부검 결과가 술 마신 거 아니라고 나오면 나 당신들 가만 안 둘 거라고. 처음 어른들 앞에서 소리를 칠 때만 해도 아직 세상 물정 모르는 18살 고등학생이 어디서 끼어드냐고 새엄마한테 한 소리 들을 줄만 알았어요. 그런데 오히려 엄마가 제 편을 들어주시자 처음으로 내가 혼자가 아니라는 생각이 들더군요. 이날 처음으로 한편이 된 우리 모녀 덕분에
상황은 완전히 뒤집어졌어요. 부검을 하겠다는 새엄마 말에 1시간도 안 돼서 사측 변호사가 다시 찾아와 보상금을 제시했거든요. 보상금을 정확히 얼마나 받았는지는 모르겠지만 새엄마는 그 돈으로 전철역 근처에 커피 전문점을 차렸어요. 안 그래도 아빠가 돌아가시고 당장 먹고 살 길이 막막했던 터라 새엄마는 하늘이 도왔다며 안도하셨죠. 달라진 생활만큼이나 아빠의 죽음으로 저는 입장이 곤란해졌어요. 따지고 보면 저는 새엄마와 아무 사이도 아닌 거니까요. 남동생과도 마찬가지고요. 아빠 때문에 가족으로 살기는 했지만 피 한 방울 안 섞인 상황이라 이 집에 남아있는 게 여간 불편한 게 아니었어요. 그렇다고 새엄마가 딱히 뭐라고 하지 않았는데도 괜히 눈치가 보였거든요. 그런 제 마음을 알아챘는지 하루는 새엄마가 그러시더라고요. 네 아빠가 돌아가시긴 했지만 그렇다고 달라질 건 없어. 호적상에는 네가 내 딸로 되어 있으니까 형식상으로라도 넌 내 딸이야. 너도 알다시피 난 너한테 기대하는 거 없다. 그러니까 너도 나한테 엄마 노릇 기대하지 마. 그냥 한 집 오가나서 한솥밥 먹고 사는 식구라고 생각하자. 그건 지금까지 살아온 것처럼 살자는 얘기나 다를 바가 없었어요. 새엄마도 저를 딸로 생각 안 했던 것처럼 저도 새엄마를 진짜 엄마라고 생각한 적이 없으니까요. 그래도 이렇게 얘기를 해주시니 고맙더라고요. 달라질 게 없다는 건 앞으로도 제가 이 집에서 지금처럼 살 수 있다는 얘기니까요. 아, 그리고 이거 하나는 확실히 하자. 비록 이 집이 네 아빠가 남겨준 거긴 하지만 내가 배우자로 되어 있는 한 내 집이기도 해. 이건 너한테 못 돌려줘. 이런 와중에도 새엄마는 자신의 재산은 확실히 지키려고 했어요. 그건 아마도 돈 욕심 때문이 아니라 어린 아들을 키워야 한다는 모정 때문이라고 생각해요. 돈 욕심이 났다면 저를 맡아서 키울 이유가 없으니까요. 그래서 저도 새엄마한테 부채감을 갖지 않고 이 집에서 살기로 했어요. 하지만 언제까지고 새엄마한테 얹혀 살 수는 없다는 걸 내심 느끼고 있었나 봐요. 남들이 대학 입시에 대한 고민을 할 때 저는 독립자금을 어떻게 만들지 고민했으니까요. 4년제 대학이 아닌 전문대를 선택한 것도 그런 이유 때문이었어요. 빨리 졸업해서 직장을 얻어 집을 나가야겠다는 생각이요. 그래서 졸업을 앞두고 먼저 취업을 했는지도 모르겠네요. 욕심을 내면 조금은 더 좋은 직장에도 갈 수 있었겠지만 그때는 빨리 들어갈 수 있는 곳에 가야겠다는 생각에 작은 광고회사에 들어가게 되었어요. 말이 회사지 구멍가게 수준의 업체였죠. 저희 회사 사장님은 유명 광고회사를 다니다 독립을 한 분이셨는데 저와는 7살 차이가 나는 젊은 분이었어요. 실력은 꽤 좋았지만 아무래도 영세한 업장이라서 맡아 하는 일은 단순한 일들 뿐이었죠. 물론 신입 디자이너인 저에게는 그마저도 벅찬 일이었지만요. 그래도 사장님한테 많이 배울 수 있어서 입사한 지 반년쯤 지난 시점에는 어지간한 전단지 작업은 저 혼자 도맡아 할 수 있게 되었어요. 사장님이 디자인을 전공한 분이라서 저희 회사의 디자이너는 초보인 저뿐이었어요. 그래서 사장님과 둘이 작업하는 시간이 많았죠. 그런데 아무리 일적으로 만난 사이라고 해도 젊은 남녀가 하루 종일 붙어 있다 보니 일이 안 생길 수가 없더라고요. 언제부터인지 모르겠지만 저는 사장님을 남자로 보게 되었고 사장님 역시 저와 다르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영업을 맡은 직원들이 사무실을 나갈 때만 기다리게 되더라고요. 그래야 사장님과 단둘이 사무실에 남게 되니까요. 마치 데이트를 하듯 함께 일을 하고 점심을 먹고 때로는 야근까지 하면서 썸 아닌 썸을 타게 되었죠. 그러다가 본격적으로 사귀기 시작한 건 사장님 댁에서 결혼 닭달이 시작된 시점이었어요. 선을 보라는 어머님 전화에 이런저런 핑계를 대던 사장님이 하루는 제게 그러더라고요. 윤지씨, 나 그냥 선 볼까요? 나이도 있고 집에서도 닭달인데
윤지 씨는 내가 어떻게 하는 게 좋겠어요? 순간 머릿속으로 어떻게 대답을 할까 고민을 했어요. 그런데 생각을 마치기도 전에 저도 모르게 제 입에서 이런 말이 튀어나와 버린 거예요. 보지 마세요. 그냥 저랑 사귀면 되잖아요. 말을 하고도 내가 왜 그랬을까 후회를 했지만 사장님 얼굴을 보니 제가 정답을 말한 것 같더라고요. 다행이다. 그렇게 말해줘서. 내가 3살만 어렸어도 윤지 씨한테 이런 고민을 떠넘길 거 없이 내가 먼저 사귀자고 했을 거예요. 나이가 많다는 게 이렇게 사람을 비겁하게 만들 줄 몰랐네요. 우리 그럼 오늘부터 1일인 거예요. 기다렸다는 듯 1일을 선언하는 사장님을 보니 무모했던 제 대답이 그렇게 다행일 수가 없었어요. 직원들 모르게 연애를 하던 사장님과 저는 1년 조금 넘게 연애를 하다가 결혼을 하게 됐어요. 하루라도 빨리 돈을 벌어 독립을 하려고 했던 저는 독립 대신 출가를 하게 된 거죠. 결혼을 앞두고 하루는 새엄마가 저를 부르시더라고요. 이렇게 일찍 결혼하게 될 줄은 몰랐어. 아직 정리가 덜 됐거든. 이럴 때 내 몫이다. 이러면서 가게 정리한 돈 넘겨주면 좋겠지만 아직 내가 그럴 형편이 아니야. 처음엔 이게 무슨 소린가 했어요. 알고 보니 새엄마는 아빠가 돌아가셨을 때 받은 보상금을 저한테 돌려주시려고 했던 모양이에요. 목구멍이 포도청이라 그땐 가게부터 차리고 봤는데 그래도 네 아빠 사망 보상금은 너한테 돌려줘야겠다 마음먹고 있었거든. 일단 그간 모아둔 돈이다. 이걸로 결혼 준비하고 가게는 차차 정리해서 줄게. 안 그러셔도 돼요. 지금까지 저 키워주셨잖아요. 새엄마 아니었으면 제가 어떻게 지금처럼 살 수 있었겠어요. 나이가 있어서 시설에 들어갈 수도 없었을 거고 대학 공부도 불가능했을 거예요. 주신 돈은 받을게요. 저는 그거면 돼요. 새엄마가 주신 돈으로 혼수 준비도 했고 시댁에 부족하지 않게 예단비도 보낼 수 있었어요. 그런데 막상 결혼식 날짜가 다가오니 걱정이 되더라고요. 그때까지도 저는 남편한테 새엄마와 제 관계를 설명하지 않았거든요. 인터넷을 찾아보니 이런 것도 나중에 문제 삼자 치면 이혼 사유가 된다고 해서 늦었지만 남편한테 솔직히 말했어요. 그랬더니 남편이 자기 집에는 비밀로 하자고 하더라고요. 어차피 나한테 달라질 건 없지만 그래도 부모님 입장에선 그렇지 않을 수도 있잖아. 재혼 가족이면 어때? 난 상관없어. 오히려 많이 외로웠을 텐데 잘 자라줘서 고맙지. 나중에라도 어머님 아버님이 아시면 많이 노여워하실 거예요. 지금 말하는 게 좋지 않을까요? 우리 부모님은 내가 더 잘 알아. 그런 꼬투리 잡히면 결혼 생활 내내 네가 힘들어져. 난 옆에서 그걸 지켜볼 수밖에 없고 우리 둘 다 고생인데 그래도 좋아? 양심에 찔리기는 했지만 재혼 가정에서 자랐다는 꼬리표를 새로 시작하는 결혼 생활까지 끌어들이기는 싫었어요. 그래서 남편 뜻을 따르기로 했죠. 이게 나중에 얼마나 큰 문제로 번지게 될지는 모른 채 말이에요. 남편 말대로 시부모님은 마음이 넓고 따뜻한 분들은 아니었어요. TV나 영화에서 나오던 딱 시부모님 스타일이었죠. 며느리는 돈 안 들이고 쓰는 일꾼이라는 마인드가 강하셔서 시댁에 일이 있을 때면 밤이고 낮이고 상관없이 저를 불러다 쓰셨어요. 제 입으로 저를 두고 썼다는 표현을 하는 게 좀 그렇긴 하지만 정말 그 표현이 정확했어요. 남편이 살이 빠지면 무조건 제 탓. 남편 사업이 안 돼도 무조건 제 탓. 시어머니 친구분이 부잣집 며느리를 들였어서 배가 아파도 제 탓이었거든요. 좋은 건 다 당신들 덕분이고 안 좋은 건 모조리 저랑 제 친정 탓을 하셨어요. 오죽하면 어머님 친구분이 시어머니한테 당하고 사는 제가 딱해 보였는지 그러시더라고요. 요즘에 누가 자기처럼 며느리를 구박해. 그러다 나이 들면 팽당하는 수가 있어. 조심해. 요즘은 말이야 시어머니가 며느리 눈치 보는 세상이라고. 딸이라고 돈 안 들이고 사랑 안 줘서 키우나? 아들 키우는 거랑 똑같이 키워서 결혼시키는데 왜 유독 시어머니 자리만
그렇게 자식 가진 유세를 떠냐고. 내 딸이 자기 같은 사람을 시어머니로 둔다고 하면 난 그 결혼 도시락 싸들고 다니면서 말릴 거야. 이 여편 내가 왜 남의 집 일에 왈가왈부야. 쉰소리 해댈 거면 집에 가. 내가 내 며느리 교육시키겠다는데 자기가 왜 나서. 내가 이럴 땐 할만하니까 이러는 거라고. 자식은 엄마 닮는다는데 내 며느리 키 좀 봐. 난장이 똥자루만 해서는. 게다가 인물도 그렇지 콧대가 생기다 만 것 같잖아. 얘, 너 그 코로 숨은 제대로 쉬긴 하니? 키도 작아 인물도 별로야. 게다가 학벌은 전문대 졸업이라니? 어디 하나 마음에 드는 구석이 있어야 예쁠 거 아니야. 네 입으로 말해봐라. 내 말이 틀렸니? 네, 제가 키가 좀 작긴 해요. 155cm거든요. 하지만 인물이 못났다는 말은 살면서 한 번도 들어본 적 없는데 시어머니는 늘 저보고 못생겼다고 그러시네요. 그러시면서 당신 아들은 자기 닮아서 키도 크고 인물도 좋고 공부까지 잘했다며 그렇게 자랑을 하세요. 결혼한 지 2년이 다 되도록 이런 이유로 시어머니한테 구박을 받았는데 알고 보니 저를 이렇게 미워한 데는 이유가 있더라고요. 이봐, 사람이 좀 솔직해지지 그래. 정말 자기 며느리가 못나서 밉다는 거 사실이야? 박 여사 큰딸이랑 혼사 어그러져서 그게 약올라 그러는 거 아니고. 이 여편 내가 왜 쓸데없는 소리를 하고 그래? 안 되겠다. 자기 그만 가라. 더 있다가는 내가 화병 날 것 같으니까. 갑자기 친구분을 내쫓는 시어머니를 보니 분명 뭔가 있기는 한 것 같았어요. 그래서 그날 저녁 남편한테 낮에 들었던 박 여사님 큰딸 얘기를 물었더니 남편이 그러더라고요. 예전에 어머니가 선자리 주선한 사람이었어. 키도 크고 모델 일을 했다지 아마. 지금은 인터넷 쇼핑몰 차려서 돈 좀 벌었다나 봐. 가끔씩 어머니가 많이 배 아파하셔. 어머니도 참 인연이 아닌 사람을 탐내서 뭐 한다고 그러시나 몰라. 당신도 그냥 한 귀로 듣고 흘려. 어머니 욕심까지 당신이 떠맡아 가슴앓이 할 건 뭐 있어. 어찌됐든 내 와이프는 당신인데. 남편은 신경 쓰지 말라고 했지만 어머님은 그럴 틈을 주지 않으셨어요. 저를 볼 때마다 놓친 며느리감 생각이 나시는지 사사건건 트집이셨으니까요. 그러다 결혼 3년 차에 접어들면서 제가 임신을 하고 그해 겨울에 출산을 하자 그때부터는 좀 덜 하시더라고요. 손자까지 본 마당에 남의 며느리 아쉬워해봤자 소용없다는 걸 깨달은 모양이었어요. 손 귀한 집에 시집와 첫애를 아들을 낳은 덕에 이전과는 달리 결혼 생활이 순탄해진 저는 이제야 좀 살만하다 싶었어요. 하지만 부모 복 없는 년은 남편 복도 없다고 우리 아이가 2돌도 되기 전에 남편이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나고 말았어요. 하루아침에 남편을 잃은 제게 시어머니는 남편 잡아먹은 년이라며 장례식장에도 못 들어오게 하더군요. 그리고 남편 유골이 안치된 납골당도 알려주지 않았어요. 그때까지만 해도 자식의 죽음이 하도 애통해서 며느리인 저한테 화풀이를 하시나 보다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었더라고요. 나중에 안 사실이지만 가해자 측한테 받을 합의금이 목적이었던 거예요. 그때는 제가 너무 경황이 없어서 그런 건 생각도 못했는데 남편 대신 회사를 꾸려나가면서 회사 직원들과 업체 사장님들을 통해 전해들어 알게 된 거예요. 그런데도 시부모님은 제 앞에선 합의금 얘기는 이런 방구도 하지 않고 오히려 남편 앞으로 나온 사망보험금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내 아들 목숨값인데 부모인 우리가 받는 게 당연한 거 아니겠니? 너는 내 아들 죽고 집도 챙기고 회사도 챙겼으니 남는 장사 아니니? 아직 나이도 어리니 새 출발할 수도 있고 말이야. 하지만 우리는 하나뿐인 아들을 잃었다. 우리는 얻은 것도 없고 새 출발할 여지도 없어. 그러니 생때 같은 자식을 잃은 부모에 대한 위로금이라고 생각하고 내 아들 사망보험금은 우리한테 내놓거라. 드릴게요. 대신 한 가지만 약속하세요. 그래, 네가 이렇게 순순히 나오는데 우리도 뭐 하나쯤은 해줘야겠지. 설마 우리한테 돈 달라는 얘기는 아닐 테고 뭐니? 네가 바라는 게? 앞으로 제 아이한테는
어떠한 권리도 행사하지 마세요. 얼굴 보겠다는 생각도 하지 마시고 제삿밥 얻어먹겠다는 야무진 꿈도 꾸지 마세요. 그냥 처음부터 없던 셈 치고 사세요. 그렇게 해주시면 보험금 다 드릴게요. 시어머니는 길길이 날뛰며 못된 며느리가 자기 아들 죽인 것도 모자라 손주까지 뺏는다고 난리를 치셨지만 돈 앞에 장사 없다고 결국 제 조건을 수락하셨어요. 그렇게 시댁과 연을 끊은 저는 내 아이 하나만 보고 살았어요. 세상 어디에도 가족은 내 아들 하나뿐이었으니까요. 하지만 이제 겨우 2돌 된 아이를 데리고 일을 하는 건 생각만큼 쉬운 게 아니었어요. 이럴 때 친정엄마라도 있었다면 도움을 청했겠지만 새엄마와 제가 그런 사이는 아니라서 부탁조차 하지 않았어요. 그렇다고 남편 회사를 손 놓고 방관할 수도 없었어요. 남편 사망보험금도 시댁에 다 넘긴 판에 아이와 함께 살아가려면 회사를 놓을 수가 없었거든요. 그래서 직원들에게 양해를 구하고 사무실에 아이를 데리고 출근을 했어요. 남편이 죽기 전에 맡았던 일들을 처리하고 남편의 부재로 거래처가 끊기지 않도록 관리도 해나갔어요. 제게는 남편 잃은 슬픔에 빠져있을 시간이 없었어요. 우리 모자의 생계와 회사에 딸린 직원들의 생계가 달린 회사를 온전히 운영하는 것만으로도 제겐 벅찼으니까요. 그렇게 3년을 정신없이 내달린 덕에 회사는 남편이 살아있을 때보다 더 탄탄하게 자리 잡을 수 있었어요. 경기 불황으로 일감이 줄어들었을 때 아이돌 팬클럽 등과 연계해 틈새 시장을 노린 게 주요했어요. 처음엔 그저 머그컵이나 접시에 프린트를 해주는 식으로 소량 주문을 받았던 게 팬클럽 사이에 입소문이 퍼지면서 본격적으로 굿즈 생산까지 하게 되었거든요. 디자이너를 대거 영입해 자체 굿즈 생산까지 하면서 회사 규모는 점점 더 커져갔어요. 인터넷 판매와 해외 판매까지 이어지면서 이제는 어엿한 중소기업 수준으로 성장하게 되었죠. 그러는 사이 제 아들은 대학생이 되었어요. 내년쯤엔 군복무도 하게 될 예정이고요. 그런데 그동안 연락 한 번 없던 시어머니가 저를 찾아온 거예요. 비서를 통해 만나지 않겠다는 의사를 전하자 그럼 내 아들이 다니는 대학으로 찾아가겠다고 하더군요. 이미 업체를 고용해 뒷조사까지 한 모양이라서 더는 피할 수 없었어요. 내 아들과 만나게 하느니 내 선에서 처리하는 게 낫겠다 싶었죠. 그래서 제 방에 들였는데 대뜸 죽은 남편 얘기부터 꺼내더군요. 내 아들이 살아있었다면 지금 네가 앉아있는 그 자리가 내 아들 거였겠구나. 호랑이 없는 숲에 여우가 왕이라고 내 아들이 너만 좋은 일 시키고 갔어. 어쩜 어머님은 하나도 안 변하셨네요. 어머님 자식 잡아먹은 며느리란 소리 하려고 오신 건가요? 그런 거라면 더는 듣고 싶지 않습니다. 돌아가세요. 사장 자리에 앉았다고 아주 기세 등등하구나. 단도직입적으로 말하마. 우리 부부 앞으로 된 재산이 좀 된다. 집도 있고 상업 건물에 가게 하나도 가지고 있지. 그거 내 손자한테 물려줄 생각이다. 돈 뜯으러 오면 왔지 연락도 끊고 살던 손자한테 유산을 주겠다고 왔으리라고는 생각도 못했어요. 사람이 죽을 때가 되면 마음이 바뀐다더니 그게 정말인가 싶었죠. 대신 그 전에 손자로서 해줘야 할 게 있다. 내 아들이 살아있었다면 손자한테까지 이런 부탁은 하지 않았겠다만 별 수 있니? 죽은 아들을 살려 데려올 수도 없는 노릇이고. 도대체 무슨 얘기를 하려고 이리도 뜸을 들이나 했더니 글쎄. 간이식 받아야 한다는구나. 자식도 앞서 보내고 남편마저 먼저 떠나보낸 마당에 사는 게 무슨 의미냐 했다만 그래도 개똥밭에 굴러도 이승이 좋은지 아직은 더 살고 싶구나. 20살이면 한창 때 아니겠니? 지 할미한테 간 좀 떼어준다고 무리가 갈 나이도 아니니 말이다. 공짜로 달라는 것도 아니니 거절은 하지 마라. 세상에, 그러니까 유산 챙겨줄 테니 내 아들 간을 달라는 얘기였어요. 그 말을 조금도 미안한 표정 없이 해대는 꼴을 보고 있자니 속이 뒤틀리고 욕지기가 일더군요. 이게 무슨 개떡 같은 소리예요. 지금 돈 줄 테니 내 아들 간을 내놓으란 소립니까?
어머님은 어쩜 그렇게 한결같이 뻔뻔하세요? 이날 이때까지 내 아들 키우는데 우유 한 병 안 사준 사람이 이제 와서 간을 달라는 말이 그렇게 쉽게 나옵니까? 당신이 그러고도 할머니란 소리 할 수 있어요? 돈 주신다고요? 돈이라면 나도 남부럽지 않게 가지고 있어요. 당신 돈 따윈 필요 없다고요. 그러니까 더는 우리 모자 인생에 끼어들 생각 마세요. 죽을 때까지 그 알량한 푼돈이나 껴안고 사시라고요. 어머님은 자식 잃은 슬픔도 돈으로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내 남편 죽었을 때도 돈 챙길 생각보다 했던 거잖아요. 그때 어머님 욕심 때문에 나랑 내 아들이 어떻게 살아남았는 줄 알아요? 남편이 남긴 회사 지키려고 살던 집 전세 빼서 사무실 창고에 전기요 깔고 살았어요. 냉기도는 바닥에서 기어다니는 내 새끼 보면서 내가 피눈물을 흘렸다고요. 그때 어머님은 아들 사망 보험금으로 따뜻한 방에서 돈 걱정 않고 사셨잖아요. 어머님이 좋아하는 돈 끌어안고 사셨잖아요. 그러니까 죽을 때도 그 좋아하는 돈 잘 끌어안고 가세요. 부고도 알리지 마시고 돈에 파묻혀 조용히 가시라고요. 경고하는데 지금 이 순간부터 내 아들 앞에 그림자라도 건드렸다간 그 알량한 돈도 다 뺏어버릴 테니까 가서 숨죽이고 사세요. 자식도 남편도 손자도 없이 돈만 남은 그 집구석에서 돈이나 세면서 죽을 날을 기다리라고요. 아셨어요? 20년 가까운 세월이 흘렀음에도 가슴에 응어리진 마음이 풀리지 않았던 저는 시어머니를 매몰차게 내쫓았어요. 살기 등등한 제 모습 때문이었는지 아니면 오래전 내 남편 사망보험금을 뺏어가며 작성한 각서 때문에 돈을 뺏길지 모른다는 두려움 때문인지 시어머니는 그 후로 저나 제 아들 앞에 나타나지 않았어요. 이제는 다 지난 일인데도 여전히 겨울만 되면 힘들었던 시절이 떠오르곤 해요. 어떻게든 회사를 살려보겠다고 전세 보증까지 빼서 넣었지만 경기 불황으로 일감은 줄어들고 매달 돌아오는 직원들 월급날이 제 목을 조이는 올가미처럼 느껴지던 때였죠. 사무실 냉골 바닥에 깐 전기장판과 전기 스토브 하나로 추운 겨울을 보내야 했던 저희 모자를 구해준 건 새엄마였어요. 우리 아들이 폐렴으로 병원에 입원해야 했는데 제 수중엔 10,000원짜리 한 장이 없더라고요. 이미 직원들 월급도 밀린 상황에 어디서 돈을 구할 수도 없었죠. 그래서 마지막 수돈으로 새엄마한테 전화를 걸었어요. 제 남편 장례식 때도 연락조차 안 했던 터라 제 부탁을 들어줄 리 없을 거라는 생각을 했는데 제 오해였더라고요. 새엄마가 제 전화를 끊고는 바로 병원으로 달려오셨거든요. 새엄마 덕분에 병원에서 적절한 치료를 받은 제 아들은 며칠 뒤 무사히 태어날 수 있었어요. 새엄마는 회사 사무실 창고에서 살고 있는 저희 모자를 집으로 데려가셨어요. 죄송해서 쭈뼛대는 저를 보시고는 버럭 소리를 치시더라고요. 넌 엄마가 돼서는 자식을 위해서 이 정도 상황도 못 버티니? 난 내 아들 먹여 살리자고 어린 너한테 네 아빠 집까지 뺏은 사람이야. 이렇게 모진 짓도 서슴지 않고 했는데 넌 이 정도 일도 못 참아? 염치가 없으니까 그러죠. 팔자 좋은 소리 한다. 창피한 게 무슨 소용이야. 내 새끼 먹여 살리는 게 먼저지. 잔말 말고 회사 사정 좋아질 때까지 여기서 지내. 어떻게 어린 걸 그 차가운 바닥에서 키울 생각을 해. 그리고 내가 전에 말했잖아. 네 아빠 보상금은 너한테 돌려주겠다고. 그때 네가 가게 안 뱉고 놔둬준 덕에 나 그동안 돈도 많이 벌었다. 그때 못 준 돈 이번에 해줄 테니까 그거 가져가서 회사부터 살려. 회사가 살아야 너랑 네 자식도 살 거 아니야. 제발 마음 굳게 먹고 살아 이거사. 엄마가 되는 게 뭐 쉬운 일인 줄 알았니? 네 새끼 제대로 키워내려면 넌 한참 더 뻔뻔해져야 돼. 새엄마의 현실적인 조언 덕에 저는 그 어려운 시기를 이겨낼 수 있었어요. 그래서 지금도 새엄마를 만날 때면 그날 일이 떠올라 가슴이 뭉클해지곤 한답니다. 비록 제게 그리 살갑지는 않았어도 제 인생에서 가장 힘들고 어려운 순간마다 나타나 저를 도와준 새엄마를 생각하면 제가 부모복이 없는 것만은 아니란 생각이 드네요. 아니, 오히려 부모복이 있는 거겠죠. 이제는 오히려 마음 편히 늙음하게 친구 같은 엄마라고 생각하며
서로를 위해서 살아보려 합니다. 저를 따뜻하게 만들어준 새엄마도 따뜻하게 해드려야겠지요. 지금까지 제 사연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항상 건강하세요. 여러분, 사연 댓글에 응원과 현명한 조언 부탁드려요. 좋아요와 구독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좋은 일 가득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도 사연 살롱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평범하고 조용하던 제 삶에 한 남자와 엮이면서 롤러코스터를 타듯 빠르고 어지럽게 달려온 기막힌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잔잔한 제 물가에 돌을 던진 남자는 바로 지금 제 옆에 있는 남편이에요. 남편과 저의 첫 만남은 20년 전 한 병원에서 시작되었어요. 당시 저는 정형외과에서 일한 지 3년차 되어가는 물리치료사였어요. 매일 환자들의 재활을 도우며 살아가던 저는 지루하고 따분한 일상에 매몰되고 있는 평범한 20대 여자였어요. 어느 날 교통사고가 나서 수술을 하고 당분간 물리치료를 요하던 고딩 남자애가 병원에 왔어요. 그 나이대의 대부분의 남자애들이 그렇듯이 상당히 반항적인 태도에 거친 말투로 무장한 친구였죠. 그 당시는 그게 멋있어 보일 줄 몰라도 다 지나고 나면 바로 흑역사로 남아 이불킥한다는 것을 알기나 할까? 하필이면 그 고딩한테 제가 담당 치료사로 배정이 되었어요. 환자분, 이름이 뭐예요? 차트에 다 써있잖아요. 아, 확인차 다시 한번 물어보는 거예요. 유지목. 네, 유지목 환자분. 저는 담당 물리치료사 서남이라고 해요. 앞으로 일주일에 최소한 3번은 저와 재활을 하게 되실 거예요. 지금은 수술한 지 얼마 안 돼서 약하게 시작하겠지만 조금씩 강도를 높여갈 거예요. 아파도 조금만 잘 참고 견뎌주었으면 좋겠어요. 안 아프려고 하는 건데 왜 아픈 걸 견뎌야 하는 건데요? 그건 다쳐서 아픈 게 아니라 치료 과정에서 생기는 짜증나게. 제가 하는 말에 꼬박꼬박 반항적으로 토를 달던 고딩 머리를 몇 대 쥐어받고 싶었지만 어쩌겠어요. 제 환자분이신걸. 전 속으로 저 건방진 녀석에게 세상 제일 아픈 재활치료를 경험시켜줘야겠다고 생각할 뿐이었죠. 아, 아파요. 네, 유지목 환자분, 이건 좀 아파요. 참으셔야 돼요. 아, 아프다고요. 네, 유지목 환자분, 정상적으로 빨리 걸으시려면 이걸 꾸준히 하셔야 돼요. 한 번 더 해보실게요. 웃기는 건 이 고딩은 아프다고 앓는 소리를 하면서 또 계속 따라하긴 하더라고요. 그러다 우리는 시간이 갈수록 말도 편하게 하고 개인적인 이야기도 조금씩 나누게 되었어요. 교통사고는 어쩌다 난 거야? 오토바이 타다가요. 아, 너도 부모님 속썩이는 애구나. 고딩이 오토바이를 타기는 왜 타? 오토바이 타는데 나이가 정해져 있어요. 타고 싶으면 타는 거지. 유지목 폐기보소. 어려서 좋겠다. 나 안 어리거든요. 머리에 피도 안 마른 게. 근데 넌 왜 맨날 병원 혼자 와? 다리도 성치 않은데 보호자가 동행을 한 번도 안 하시네. 보호자 같은 거 없어요. 또 센 척은 내가 내 부모님이어도 오토바이 타다 이렇게 된 아들 병원 데리고 다니기 싫겠다. 너 담배도 피고 술도 마시지? 가출은 안 해? 다 해요, 다 해. 속 시원해요. 됐죠? 성질머리 하고는. 선생님도 성질 더러워 보이거든요. 남자친구도 없죠? 뭐라고? 이게 이제 좀 여러 번 봤다고 엄청 기어오르네. 고딩은 반년 넘게 저와 만나면서 제가 많이 편해졌는지 장난도 치고 약 올리기도 하면서 투닥거렸어요. 그러다 재활이 거의 마무리되어 갈 쯤이었어요. 하루는 고딩이 병원에 꽃을 사온 거예요. 자, 이거 받아요. 웬 꽃이야? 나 주는 거야? 그럼 누구 주는 거겠어요? 진짜 내 거야? 갑자기 왜? 창피하니까 그냥 받아요. 20대 여자의 직감으로 그 꽃은
그냥 주는 것이 아니라는 확신을 했어요. 하지만 이 어린 것이 당시 고딩은 18살, 저는 26살, 무려 8살 차이가 났거든요. 누가 보면 영화 속 스토리같이 로맨틱하다고 하겠지만 막상 저는 웃기고 어이없었죠. 대학생도 아니고 이제 주민등록증을 갓 발급받은 고딩이라뇨. 게다가 TV에는 장동건, 송승헌, 정우성 같은 남자들이 판을 치는데 여드름 바가지에 까까머리인 한참 어린 애기가 남자로 보일 리도 없었고요. 저는 고딩의 마음을 모르는 척했어요. 제가 꿈쩍도 안 하니까 하루는 대놓고 그러더라고요. 선생님은 진짜 바보 아니에요? 뭐? 열심히 치료해줘서 두 발로 멀쩡히 걸어다니게 해줬더니 나보고 바보라니. 이게? 아니, 왜 그렇게 몰라요? 제가 선생님 좋아하잖아요. 네가 나를? 야, 고딩, 너 내가 몇 살인 줄 알아? 26살이요. 너는? 18살이요. 그런데 그게 뭐요? 좋아하는데 나이가 뭐 중요해요? 네가 아직 어려서 그런가 본데 세상이 그렇게 만만치 않단다, 아가야. 이제 다시 학교 가면 사고치지 말고 공부 열심히 해야 된다. 알았지? 나 어리다고 무시하지 마요. 두고 봐요. 선생님도 나 좋아하게 될 거예요. 고딩은 무슨 자신감에서인지 떵떵거리며 말하더군요. 그 고딩은 제가 병원 끝나는 시간에 맞춰 매일같이 제 얼굴을 보러 왔어요. 어느 날은 바카스를, 또 어느 날은 붕어빵을 손에 쥐어주더라고요. 지풀에 지가 지쳐서 그만하겠거니 했지만 고딩은 막무가내였어요. 하루는 불러 세워서 말했어요. 야, 고딩, 너같이 어리고 랄라리를 내가 왜 좋아하겠냐? 제가 어떻게 하면 받아줄 건데요? 대학부터 가봐. 대학 가면 만나줄 거예요? 저는 거절할 변명거리를 찾다가 대학교에 들어가면 마음을 받아줄 것처럼 말했어요. 어차피 그런 날라리가 대학을 간다는 게 불가능한 일이었으니까요. 그런데 고딩은 정말 공부를 하기 시작했어요. 매일 퇴근 때 나를 찾아오던 놈이 공부해야 된다며 일주일에 한 번씩만 찾아오고 자기가 어디까지 공부를 했고 이번 시험에서 몇 점을 받았고 등등 제게 다 말해주고는 했어요. 금방 정리할 줄 알았던 고딩의 마음은 1년이 넘도록 계속되었어요. 저도 제가 좋다고 쫓아다니던 고딩에게 은근히 마음이 가기 시작했어요. 고딩은 재수까지 하며 기어이 대학 진학에 성공했어요. 아주 좋은 대학은 아니었지만 열심히 한 노력이 보였어요. 이제는 더 이상 거절할 변명도 없었고 사실 거절하고 싶지도 않았어요. 저도 고딩에게 그만큼 마음이 많이 커져 있었거든요. 더군다나 대학교에 가면 파릇파릇하고 예쁜 또래 여학생에게 분명히 마음이 흔들릴 거라고 생각했지만 아주 굳건하더라고요. 그렇게 저희는 주변 사람들 몰래 연애를 시작했어요. 풍요롭지는 않았지만 그 사람 때문에 웃고 즐거운 날들이 계속됐죠. 농업경제학을 전공한 지무기는 예전 다친 일 때문에 군대까지 면제받고 26살에 바로 취직을 하게 되었어요. 식품 품종 개량 관련 회사에 들어간 그는 첫 월급을 받는 날 제게 말했어요. 남이야, 내가 이날만을 기다렸어. 내 힘으로 번 첫 월급을 받는 날. 그래, 고생했어. 이제 진짜 사회인 됐네. 축하해. 남이야, 우리 같이 살자. 뭐? 같이 살자고? 첫 월급 받는 날 꼭 너한테 프로포즈 하고 싶었어. 지금 결혼까지 하자는 말은 못해. 그런데 같이 살고 싶어. 내가 돈 더 모으면 결혼식 꼭 올려줄게. 그렇게 지무기는 26살, 저는 34살에 동거를 시작하게 되었어요. 연애하는 줄도 몰랐는데 8살이나 어리고 갓 취직한 남자와 동거를 하겠다고 하니 부모님은 처음에 거품을 물고 쓰러지셨어요. 하지만 그는 포기하지 않고 저희 부모님의 인정을 받겠다며 밤낮 없이 우리 집을 찾아왔어요. 그렇게 지내기를 몇 달 후 부모님은 우리 둘을 불러 앉혀놓고 말씀하셨어요. 지무가, 넌 어리고 아직 미래가 창창한데 왜 우리 남이한테 그렇게 목을 매는 거야? 내 또래 여자를 만나는 게 좋지 않겠니? 전 18살 때부터 남이를 좋아했습니다. 제가 다쳐서
남해한테 치료를 받은 건 운명이라고 생각합니다. 두 분이 보시기에 제가 어려서 못 믿어오시겠지만 정말 열심히 그리고 열렬히 남이 사랑해주고 지켜주겠습니다. 뭐? 그래, 한두 살 먹은 애도 아니고 30을 훌쩍 넘긴 딸년이 어린 남자랑 살든 늙은 남자랑 살든 우리가 이렇게까지 막을 일은 아닌 것 같구나. 그래, 너희도 성인이니 너희 하는 행동에 책임을 지고 살려무나. 네, 감사합니다. 저희는 결국 부모님의 허락을 얻어냈어요. 엄마 아빠는 지묵이 부모님 쪽에 허락도 받기를 원하셨지만 현실적으로 어려운 일이었어요. 사실 지묵이네는 복잡한 가정사가 좀 있었거든요. 집에 계신 어머니는 지묵이 아버지와 재혼한 새어머니였어요. 지묵이는 친어머니 얼굴이 잘 기억나지는 않는데 어느 날 아버지께 물어보니 그냥 죽었다고만 했대요. 더 물어도 말해주지 않아 지묵이는 답답했지만 그냥 그런 줄 알고 살았대요. 새어머니는 지묵이를 매우 달가워하지 않아 했어요. 본인의 친자식도 아니고 아버지와의 사이에서 낳은 남동생이 더 귀했기 때문이죠. 어릴 때부터 많은 구박과 차별에 시달린 지묵이는 불우한 청소년기를 보냈고 삐뚤게 나가기 시작했던 거예요. 그래서 공부도 제대로 안 하고 오토바이 타다가 사고도 났던 거고요. 무관심한 아버지와 동생만 챙기는 새어머니 사이에서 컸을 지묵이를 생각하니 안타까워 더 잘해주고 싶었어요. 지묵아, 나 너희 아버지랑 어머니 찾아뵙고 인사드리고 싶어. 우리 집에? 알아. 나 반기시지 않을 거라는 거. 그래도 노력은 해보고 싶어. 너희 부모님이잖아. 혹시 알아? 내가 예쁜 짓 하면 너까지 다시 예뻐해 주실지. 담이야, 네가 생각하는 것보다 우리 집은 훨씬 심각해. 난 거의 투명인간같이 살았어. 나한테 이제 가족은 그냥 너만 있으면 돼. 자기네 집은 허락받지 않아도 된다는 지묵이를 어렵게 설득해 부모님을 찾아뵙기로 했어요. 저는 그게 지옥의 시작이 될 줄 모르고요. 지묵이는 여자친구가 인사를 드리고 싶어 한다며 몇 번이나 부모님께 말을 했었지만 두 분 다 무관심한 태도를 일관해 그냥 그렇게 몇 달의 시간이 흐르고 말았어요. 하루는 제가 다짜고짜 지묵이 집 근처로 찾아가 양해를 구하고 인사를 드렸어요. 안녕하세요. 서남이라고 합니다. 연봉이 어떻게 되나? 제 연봉이요? 지묵이 아버지는 제 얼굴을 쳐다도 보지 않고 신문만 뒤적이시고 새어머니랑 부는 통성명도 하기 전에 연봉부터 물어보셨어요. 너무 당황했지만 지묵이한테 사전에 이런 분위기일 거라고 들은 바가 있어 곧 대답을 이어갔어요. 지묵이랑 결혼할 거야? 네, 하고 싶습니다. 쟤같이 능력 없는 애 만난 거 보면 그쪽도 그렇게 능력 있는 편은 아닌가 보네. 나이도 훨씬 많다며. 지묵이가 노처녀 처리반 담당이야? 새어머니는 묘하게 기분 나쁜 얘기를 계속했지만 첫 만남에 함부로 할 수는 없어 그냥 내내 대답만 했죠. 결혼을 하든 말든 알아서 해. 대신 뭐 해달란 소리는 하지 마. 우리도 먹고 살기 팍팍하니까. 알아서 둘이 잘 살아. 새어머니란 작자는 지묵이를 무시하는 말은 물론 저까지 깎아내리고 싶어 안달난 사람 같았어요. 아무것도 해줄 것도 없고 관심도 없다며 내쫓기듯 그 집에서 나왔어요. 더 황당한 건 제가 들어가서 나올 때까지 눈길 한번 말 한마디 없던 그 아버지였고요. 뭐 이런 무례하고 막대먹은 집구석이 있나 싶었어요. 지묵이는 이럴 줄 알았다는 듯이 고개를 숙이고 한숨을 쉬더라고요. 내가 뭘 했어. 너한테 이런 꼴 보여주고 싶지 않았단 말이야. 아니야. 오히려 내가 내 두 눈으로 직접 보니까 더 잘 됐어. 그래, 우리 둘이 아주 잘 살아보자. 저 사람들이 저렇게 우리 무시한 거 후회하게 우리 아주 잘 살자 지묵아. 오기가 나더라고요. 이런 푸대접을 받다니. 그리고 지묵이가 몇십 년 동안 이런 집구석에서 살았다니. 돌아오는 길에 저는 지묵이야 정말 잘 살고 싶어졌어요. 저희는 작지만 깨끗한 집을 구해서 살림을 시작했어요. 알콩달콩 재미있는 시간들이었어요. 지묵이와 저는 각자의 위치에서 열심히 그리고 성실하게 일하면서 지냈어요.
그렇게 5년의 시간이 지났어요. 저희는 미뤄둔 결혼식을 올리기로 했어요. 준비해둔 청첩장을 가지고 지묵이네 집으로 향했어요. 새어머니가 상견례 같은 건 하지 않겠다고 미리 선을 그는 바람에 우리 결혼식에 지묵이 부모님을 하객으로 초대하는 우스꽝스러운 꼴이 되어버린 거죠. 그래도 저희 엄마 아빠는 사정을 다 들으시고는 괜찮다며 오히려 지묵이를 위로해 주셨어요. 이번에 역시 연락 없이 도착한 저희를 보고 새어머니는 반가운 기색 없이 말했어요. 어머, 너희가 웬일이니? 하도 연락이 없어서 니네 어디 가서 죽은 줄 알았다? 죄송해요. 잘 지내셨어요? 다름이 아니라 저희 결혼식을 올리려고 하는데 참석해 주셨으면 해서 이렇게 찾아왔어요. 결혼식? 그런 거 할 돈은 그래도 있나 보구나. 7월 11일인데 오셔서 식사하고 가세요. 7월 10일이라 안 되겠는데? 아, 바쁘세요? 그날 중수 상견례 있는 날이거든? 네? 도련님도 결혼하세요? 그래, 우리 중수가 변호사 돼서 잘 나가더니 똑같은 변호사 며느리를 물어오더구나. 얼마나 예쁘고 싹싹하던지 격 떨어지는 누구랑은 다르게. 지묵이의 이복동생인 중수도련님은 어머니의 열렬한 교육열에 부응하듯 어엿한 변호사가 되었어요. 지묵이는 대학교 다니는 내내 친부와 계모가 학비를 내주지 않아 아르바이트까지 하면서 바쁘게 지냈는데 동생 중수한테는 온갖 고액 과외를 붙여가며 공부를 시켰던 거예요. 지묵이는 도련님과 어릴 때부터 같이 지냈지만 시어머니가 지묵이를 대하는 태도 때문이었는지 그 역시 툭 하면 형을 무시하고 기분을 상하게 하며 서로 살갑게 지낸 적은 없다고 하더라고요. 저도 도련님 얼굴이라고는 사진에서 본 게 다일 정도니까요. 그런 도련님이 하필이면 우리 결혼식 날에 같은 변호사 여자친구네와 상견례를 잡았다니. 일부러 알고 같은 날로 잡은 건 아니겠지만 상견례 때문에 당연히 우리 결혼식은 참석할 생각도 하지 않는 계모가 얄밉기 그지없더라고요. 7월 11일, 드디어 저희는 정식 부부가 되었어요. 많은 하객들의 축하가 있었지만 지묵이 부모님의 자리는 텅 비어 있었죠. 계모는 그렇다 치고 친부까지 아무 연락 없이 오지 않은 것을 보고 어이가 없었어요. 정말 매정한 사람들이었어요. 신혼여행에서 다녀온 후 지묵이는 제게 말했어요. 네가 내 부인이 되었으니 내가 더 책임감을 갖고 살아야 된다는 생각을 했어. 기특하네. 그래서? 나 회사 그만두고 나와서 내가 직접 품종 개량 사업을 하고 싶어. 뭐? 괜찮겠어? 내가 아무 준비도 없이 무턱대고 회사 그만두겠다고 말하겠어? 물론 미래 일을 예측할 수는 없지만 자신 있어. 잘 해낼게. 그래서 너랑 더 잘 살고 싶어. 그래, 알았어. 나도 네가 자신 있다면 믿어. 우리 남편이니까. 남편은 그동안 공부한 기술과 연구한 것들을 바탕으로 직접 사업에 뛰어들기 시작했어요. 조금은 불안했지만 듬직하고 책임감 강한 남편을 믿기로 했어요. 남편은 우리 형편에 맞으면서도 조금이라도 더 좋은 조건의 사업터를 마련하기 위해 사방팔방 분주하게 뛰어다니던 때였어요. 서울은 비싸서 엄두도 못 낼 뿐만 아니라 경기도 외곽까지 알아보러 다녀야 했어요. 그러던 어느 날 매우 늦게 귀가한 남편의 얼굴이 심상치 않아 보였어요. 오래 그를 봐온 저로서는 분명 심각하고 심란스러운 일이 생겼다고 확신하고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오늘은 왜 이렇게 늦었어? 많이 힘들었지? 저녁은 먹은 거야? 맛있는 거 해놨는데. 남이야, 나 오늘 친엄마라는 사람을 만났어. 어? 친어머니는 돌아가셨다며? 그건 아버지가 잘못 알고 그렇게 말했던 거고 사실은 살아계셨어. 도대체 어떻게 된 거야? 남편이 들려준 친어머니 이야기는 정말 기구하게 짝이 없었어요. 남편의 친부는 결혼 전부터 술독에 빠져 살았었는데 남편을 갖는 바람에 친모는 어쩔 수 없이 결혼을 했다고 해요. 하지만 술주정, 폭언, 외도까지 남편으로서 할 수 있는 나쁜 짓은 다 하며 친모를 괴롭히는 재미로 사는 사람 같을 정도로 심했다더군요. 한 번은 친부가
많이 취해 친모가 많이 맞은 날, 친모는 남편을 데리고 몰래 도망가려고 했는데 그걸 발견한 친부가 아이를 놓고 가지 않으면 둘 다 가만 안 두겠다고 위협하는 바람에 홀로 뛰쳐나올 수밖에 없었다고 해요. 그 후 몇 번이고 아들을 데려오려고 애썼지만 매번 실패하고 도망간 날도 많이 있었다고 해요. 친모는 어쩔 수 없이 시골로 숨어들어 죽었다고 거짓 소식을 전했고, 친부는 그 말을 믿고 고작 6살밖에 안 된 남편이 더 이상 엄마를 찾지 않게 말해버린 거였죠. 친모의 사망 소식이 있은 지 2달도 안 돼서 지금의 새어머니와 가정을 꾸렸고 그 사이에서 아들을 하나 더 얻었던 거예요. 새 가정만 보살핀 아버지와 계모는 둘째 아들과 달리 남편을 방치했고, 남편은 그 무관심과 구박만 가득한 집에서 지옥같이 살았던 거였어요. 그런데 어머니는 당신을 어떻게 찾으신 거야? 숨어 살면서도 나를 한 번도 놓친 적이 없대. 내가 학교에 있을 때도 친구들이랑 놀 때도 항상 멀리서 날 지켜봤었대. 심지어 내가 오토바이 사고 나서 재활치료 다녔던 것도 다 알고 계시더라고. 어머 세상에, 일찍 좀 나타나시지. 아버지가 2번 다시 내 앞에 나타나면 엄마가 아니라 아들인 내가 잘못될 거라고 하는 바람에 자기 존재를 꽁꽁 숨기고 사셨다고 그러더라고. 아버지는 나를 볼모로 삼고 있었던 거지. 정말 너무하다. 그런데 엄마가 죽었다 하고 강원도에 가서 숨어 살면서 어떤 농장주에서 잡일을 해주면서 살았는데 엄마를 친딸같이 여기던 농장주 부부가 죽으면서 자식이 없어 그 많은 땅과 재산을 엄마한테 물려주고 가셨다는 거야. 뭐? 그게 진짜야? 나도 안 믿겼는데 엄마가 땅 문서까지 들고 와서 나한테 보여줬어. 고생 많이 하셨는데 그래도 어떻게 그런 행운이 함께 하셨네. 이런저런 얘기하다가 내가 지금 그 사업을 하려고 자리를 알아보고 있다고 하니까 나만 괜찮다고 하면 흔쾌히 그 땅을 내어주시겠다고 하더라고. 정말이야? 돈도 일절 받지 않고 말이야. 집에 가서 너랑 상의해보겠다고 했어. 그럼 우리 초기 자본금 중에 자리 알아보는 게 대부분이었는데 그만큼 아끼고 시작하는 거잖아? 그렇지. 그런데 자리가 강원도야. 만약 거기서 시작한다고 해도 우리가 떨어져 있든지 네가 일을 그만두고 함께 그쪽으로 가야 하니까 망설여지더라고. 망설일 시간이 없었죠. 우리 부부는 당분간 주말 부부를 하기로 했어요. 남편의 일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에 저까지 일을 그만두는 위험 부담을 안기는 겁이 났거든요. 그렇게 우리는 2년 동안 떨어져 지내다가 제가 아이를 갖게 되면서 저 역시 강원도로 옮기기로 결심했어요. 그리고 그때쯤 남편의 사업이 조금씩 수익을 내기 시작하기도 했고요. 성실한 남편은 아이와 저, 그리고 늦게 찾은 친어머니를 위해 더 열심히 연구하고 일하고 발전해 나갔어요. 저희는 오랫동안 혼자 고생하신 남편의 친어머니를 모시고 살았고, 그런 진짜 시어머니는 제 아이를 봐주시면서 저 역시 남편이 하는 일에 손을 보탤 수 있었어요. 어느덧 10년이라는 시간이 흘렀고 남편의 사업은 성공가도를 달리고 있었어요. 바로 앞 바다뷰가 아름다운 집을 마련하고 우리 4식구 모두 행복한 시간을 보내고 있었어요. 지역신문에는 품종개량 사업에 성공한 젊고 패기 있는 사장에 대한 소식이 종종 나오고는 했어요. 남이야, 지금 내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건 다 네 덕이야. 예쁜 딸 소혜도 낳아주고 옆에서 내조도 잘해주고 정말 고마워. 당신이 다 잘해서 그렇지 뭐. 어머니도 너무 감사해요. 널 어릴 때부터 그 지옥 같은 집에서 꺼내오지 못한 죄책감이 항상 깊었단다. 큰 건 아니지만 네가 이렇게 성공할 수 있는 발판 정도를 내가 도와줄 수 있어서 그나마 마음의 짐을 덜었어 지무가. 그런 마음 갖지 마요. 난 한 번도 엄마 원망한 적 없어요. 지금이라도 이렇게 엄마랑 함께 살 수 있는 것에 감사해요. 하루는 모르는 번호로 전화를 받았는데 바로 남편의 새어머니였어요. 예, 지무기가 사업이 잘 돼간다며? 신문에 나왔다는데 그게 진짜냐? 누구세요? 누구긴 누구야, 시어머니지. 안녕하세요. 안녕하긴? 너 아주 발칙한 애구나.
그런 일이 있는데 왜 연락도 안 하니? 아는 사람이 지무기가 신문에 크게 나왔다며 보여주더라. 지무기가 사업을 시작한 것도 너네가 전부 지방으로 가버린 것도 어쩜 그렇게 한마디 없이 일을 저질렀니? 그동안 우릴 그렇게 속이니까 좋디? 속이다뇨. 그쪽도 저희랑 연 끊고 사셨잖아요. 뭐? 그쪽? 말이면 다인 줄 알아? 시부모한테 어디서 감히 그쪽이래. 남편 힘들게 자란 거 다 알아요. 남편한테 해준 것도 없으면서 저한테 시부모님이란 소리 듣기에 양심 좀 찔리지 않으세요? 걔가 뭘 힘들게 자라? 먹을 거 다 먹이고 입힐 거 다 입혀서 키웠는데 내가 아무리 친엄마가 아니라지만 내 피부치같이 살뜰히 보살폈다. 은혜를 모르는 건 바로 지묵이 걔야. 이제야 그 그늘에서 벗어나 조금 살만한 사람 괴롭히지 마세요. 괴롭히긴 누가 괴롭힌다 그래? 내가 조만간 찾아갈 테니 그런 줄 알아라. 기가 막히고 코가 막힐 일이었어요. 여태껏 소식 끊고 지내던 그 집에서 남편의 성공 소식을 듣고 다시 연락이 올 줄 누가 알았겠어요. 계모의 전화 이후 그 집 식구들이 돌아가며 전화하는 통에 저희 부부는 미치고 팔딱 뛸 노릇이었어요. 여보세요? 형수님, 안녕하세요. 형수님? 누구세요? 저 중수입니다. 지묵이 형 동생 중수요. 갑자기 무슨 일이세요? 말씀 들었습니다. 형 사업 얘기요. 사업이 커질수록 끼고 있는 변호사도 있어야 트러블이 났을 때 잘 해결할 수 있죠. 한번 찾아뵙고 말씀을 좀 나눌까 하는데요. 아니요, 괜찮습니다. 지금 변호사 찾을 정도로 급한 일이 없어서요. 심지어 어느 날은 말이에요.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형님. 네? 형님이요? 저 중수씨 안 사람이에요. 너무 갑자기 연락드려서 놀라셨죠? 한번 뵈야지 하면서 아시다시피 제가 변호사라 워낙 바쁘잖아요. 여태껏 못 찾아뵈었네요. 아, 네. 우리가 한 식구인데 여태까지 얼굴 한번 못 본 게 말이 되나요? 그래서 말인데 찾아뵙고 드릴 말이 있어서요. 언제 시간 괜찮으세요? 죄송하지만 얼굴도 못 본 동서 저는 없고요. 드릴 말씀도 없습니다. 결혼한지도 몰랐던 남편의 이복동생, 그 와이프까지 가족을 운운하며 연락을 해오더군요. 성공이란 게 이렇게 무서운 건 줄 몰랐어요. 매몰차게 등 돌릴 땐 언제고 이제 와서 우리 덕을 볼심산이라뇨. 일부러 전화를 안 받기라도 하면 문자 폭탄을 보내 우리를 힘들게 하기도 했어요. 그런 와중에도 남편 사업의 수직 상승은 멈출 줄을 몰랐어요. 강원도에 저와 어머니 명의로 집과 상가를 얻기도 했고 그 이듬해에는 서울의 한강뷰 아파트까지 계약을 하게 됐거든요. 남편은 우리 가족이 다시 서울로 이사 가기를 희망했어요. 남이야, 그 서울 아파트 전세 놓지 말고 그냥 우리가 들어가서 살자. 서울로 다시 가자고? 여기 일은 어떻게 하고? 밥 팀장한테 여기 공장 맡기고 나는 서울로 나가서 더 확장하고 싶어. 지난번 연락 온 회사에서도 서울에서 자리 잡는 걸 계약 조건으로 내걸었어. 괜찮겠어? 그럼 무모하게 하자는 건 아니야. 아직은 여기가 메인인 거고 서울 왔다 갔다 하며 키워나갈까 해. 어머님은? 서울로 가고 싶다고 하시면 모시고 가고 여기에 계시고 싶다고 하면 이 집에서 살면서 상가 월세 나오는 걸로 생활하시면 부족한 건 없을 거야. 저는 남편의 뜻을 따르기로 했어요. 어머님은 고민하시다가 혼자보다는 함께가 낫겠다 싶으셨는지 함께 서울로 가기로 하셨어요. 제 딸은 할머니와 헤어지지 않아도 된다는 사실에 매우 기뻐했어요. 또 바쁜 날들이 계속되었어요. 남편은 서울과 지방을 오가며 사업이 흐트러지지 않도록 힘썼고 저는 어머님과 딸의 서울 생활이 낯설지 않도록 온 신경을 썼어요. 드디어 지방집을 최종 정리하고 서울 아파트에 입성하는 날이었어요. 낮보다 밤에 48층의 통창으로 보이는 한강 야경은 미치도록 황홀하더군요. 우리에게도 이런 날이 오는구나 싶어 눈물까지 흘리고 말았어요. 어머님은 이사 때문에 피곤하다시며 먼저 자리에 누우시고 남편과 맥주 한 잔씩 하며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어요. 내일 소희 학교 가서 잘할 수 있겠지? 서울 애들이 워낙 깍쟁이들이 많잖아.
시골에서 왔다고 놀리거나 그러진 않겠지? 걱정 마. 우리 소의 성격 얼마나 좋은지 알잖아. 그리고 내가 학교 쪽에 이미 손 써놨어. 그래? 잘했네. 역시 우리 마누라. 그때였어요. 인터폰이 울렸어요. 네, 4801호입니다. 경비실인데 밤늦게 정말 죄송합니다. 어떤 분들이 부모님이라고 오셔서는 막무가내로 사모님 댁 문을 열어달라고 하셔서요. 유창호, 지나선 씨라고 혹시 아시나요? 인터폰 너머로 남편의 친부와 계모의 떠들썩한 목소리가 들렸어요. 이 늦은 밤 경비실에서 난동 부리며 귀찮게 굴도록 둘 수는 없어서 집으로 올려보내달라고 말씀드렸어요. 신경질적인 벨소리가 들렸고 문을 열자 두 내외가 거칠게 들이밀며 들어왔어요. 한밤중에 이게 무슨 짓이세요? 세상에나, 어떻게 말 한마디 없이 서울에 이렇게 넓고 좋은 집을 사서 와놓고 감히 우릴 모른 척해? 우리가 왜 이사 온다고 알려야 되는데요? 지방에 있을 때 그렇게 괴롭혔으면 됐잖아요. 왜 여기까지 찾아오고 그러세요? 요지모, 이 배은망덕한 놈, 네가 이 애비를 없는 사람 취급해? 아버지도 지금까지 연락 없이 잘만 살고 계셨잖아요. 왜 이제 와서 아버지 대접을 받으려고 하세요? 내가 너 키워놓은 게 얼마인데 대가리에 피 좀 말랐다고 이제 부모를 내쳐? 양심 없으시네요. 부모라뇨. 어머머, 지무기에 진짜 웃긴다. 아니다, 이게 다 남이 네가 얘를 조정한 거지? 그러게, 여자가 잘 들어와야 집이 바로 서는데 생각해보니까 딱 그때부터네. 남이 너랑 만난다고 집에 오고부터 얘 지무기가 우리를 본체 만체했으니까 딱 너야. 네가 다 시킨 거지? 무슨 소리예요? 제가 뭘 시키고 조종했다고 그러세요? 그만 듣고 싶지 않으니까 두 분 다 나가주셨으면 좋겠네요. 나가긴 어딜 나가? 지무기 너 키워준 값 지금이라도 받아야겠다. 뭐라고요? 키워준 값이요? 절 뭘 어떻게 키워줬는데요? 그래, 더 길게 말도 안 하마. 이 집 당장 넘겨라. 니네는 원래부터 이런 집에 어울리지도 않아. 동생네가 잘나가는 변호사 부부인데 아무렴 중수랑 중수처가 이 집에 더 걸맞지. 우리 줄 것도 없이 걔네한테 깨끗하게 넘기거라. 무슨 자격으로 집을 거기에 넘겨주라 마라 하는 건데요. 네가 이렇게 따지고 들 필요도 없어. 중수랑 처가 합법적으로 이 집 넘겨받을 거야. 그런 줄 알아? 남편의 친부와 계모가 말도 안 되는 논리로 무조건 집을 넘기라고 생떼를 쓰는 통에 집안은 난리도 아니었어요. 제 남편이 당신네들 소나기에서 얼마나 무시당하고 멸시당하며 슬프게 살았는지는 아예 머릿속에서 지운 듯 했어요. 게다가 난 얼굴도 본 적 없는 동선의 부부에게 우리 집을 넘기라뇨. 소란이 계속되었고 두 노인은 신발도 벗지 않고 거실에 발라당 들어 누웠어요. 내쫓을 수 있으면 내쫓아봐. 집 넘긴다고 하기 전까지는 한 발짝도 못 나가니까. 맞아. 지묵이 너 돈 많이 벌었잖아. 내가 뭐 딴 거 바라니? 이 집만 내놓으라니까. 저는 화를 주체하지 못하고 해서는 안 될 짓을 해버렸어요. 미처 다 정리하지 못한 주방침에서 얼른 소금을 찾아 두 노인네에게 뿌려대고야 말았거든요. 어머 얘! 이게 뭐 하는 짓이냐? 우리 남편이 뭘 그렇게 당신네들한테 신세를 졌다고 이제 와서 이 난리예요. 남편 고등학교 때부터 힘들게 지낸 거 내가 다 알아요. 둘째 아들만 귀한 자식 취급하고 우리 남편은 집에서 따뜻한 밥 한 번 제대로 먹은 적 없잖아요. 이제 와서 무슨 자격으로 이렇게 생떼를 부리냔 말이에요. 얘가 미쳤나? 어디 감히 우리한테 소금을 뿌려? 몸싸움까지 날 듯 소란스럽던 그때였어요. 시끄러운 소리에 방문이 열렸고 거기엔 남편의 친어머니가 부들거리며 서 있었죠. 친부는 귀신을 본 것처럼 눈을 몇 번이나 비비고 쳐다보더군요. 귀신이다! 뭐라고요? 귀신이라뇨? 당신도 저 여자가 보여? 보이다마다요. 저 여자가 누군데요? 시어머니는 매서운 눈을 하고 친부와 계모를 쏘아보았어요. 저 역시 인자한 시어머니가 그렇게 무서운 표정을 한 것을 본 적이 없어 놀랐어요. 요창호, 당신 아직도 이 모양으로 살고 있어? 아들 집이나 뺏으려고? 당신 뭐야? 죽었잖아.
맞아. 죽었다가 당신을 저승에 끌고 가는 걸 까먹어서 다시 왔어. 뭐? 아니, 저 여자 누구냐니까요. 내가 치묵이 친모다 이 여편네야. 네가 내 금쪽 같은 새끼를 그렇게 구박하고 괴롭혔다고? 친모? 치묵이 친모는 죽었다고 했는데? 여보, 도대체 이게 어떻게 된 거예요? 나도 죽었다고 들었어. 죽은 당신이 도대체 여기 어떻게 있는 거냐고? 내 시신 확인했어? 뭐? 혹시나 당신이 올까봐 거짓으로 꾸며놓은 제삿집에 관련 서류 있으면 보내라고 꼴랑 전화 한 통 했다면서. 아무리 내가 싫고 미워서 날 때리고 욕보였어도 당신 아들을 낳고 산 여자인데 죽었다는데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그리고 우리 아들 지묵이 어떻게 그렇게 매정하게 남의 자식 대하듯 했냐고. 그럼 당신 전 부인 안 죽었던 거야? 나도 몰라 이게 무슨 일인지. 시신은 확인 못했지만 죽었다고 그랬어. 잠깐만. 그럼 지묵이랑 남이 너 여태까지 우리 속이고 이 여자랑 같이 지냈던 거야? 어? 이 여자가 아니고 제 어머니예요. 당신이 아니라 정말 제 친어머니라고요. 우리가 누구랑 살든 당신들한테 말해야 할 의무는 없잖아요. 세상에나 어이가 없어서 이게 웬 날벼락이야. 계모는 신발로 바닥을 치며 통곡하기 시작했어요. 전부인 죽었다고 해서 믿고 홀랑 결혼해 애까지 낳고 살았더니 멀쩡히 살아있지를 않나. 돈 많은 자식 새끼에 집 한 채 달라고 했더니 소금을 뿌려대지 않나. 아이고, 나는 억울하고 분통해서 더 이상 못 살겠다. 당신이 뭐가 억울해? 진짜 억울한 건 나라고. 이 인간한테 애까지 못 데리고 도망쳤던 그날을 생각하면 진짜 가슴은 후배 파도 모자란다고. 아우, 중수아버지 뭐라고 말 좀 해봐요. 당신 때문에 다 이 지경 났잖아요. 내가 이런 꼴 보려고 여태까지 당신이랑 산 줄 아냐고요. 친모와 계모, 두 여자 사이에서 친부는 아무 말도 못하고 죄인처럼 고개를 떨구고 앉아있더군요. 비참하게 짝이 없는 얼굴을 하고는 눈물까지 텀벙텀벙 흘리는데 불쌍하다는 생각이 하나도 들지 않았어요. 자신이 과거에 저지른 잘못이 얼마나 큰데 이보다 더한 벌을 받아도 된다고 생각했어요. 두 분 다 제 집에서 나가주세요. 제 가족은 여기 친어머니 집사람, 우리 아이밖에 없습니다. 그쪽은 다 남이에요. 어디서 마주쳐도 아는 척하지 마시길 바래요. 얼음장처럼 차가운 남편의 말에 두 노인네는 터덜터덜 일어나 나가더군요. 계모는 완전 넋이 나간 사람처럼 발을 질질 끌며 나갔어요. 남이야, 많이 놀랬지? 괜찮아? 어머니는 괜찮으세요? 그래, 난 괜찮다. 저 인간 이런 건 아무것도 아니었단다. 애미가 좀 놀랐을 것 같구나. 저도 괜찮아요, 어머니. 세상에 저렇게 뻔뻔한 사람들이 있다는 것에 한 번도 놀랐을 뿐이에요. 이 집을 내놓으라뇨. 그러게나 말이다. 저 못된 심보 계속 갖고 살면 지옥에 가서도 벌 톡톡히 받을 거다. 우리는 다음날 집안의 홈캠 자료와 그동안의 엄청난 통화 녹음들을 경찰에게 증거물로 제출하며 스토킹 처벌법으로 그들을 신고했어요. 처벌 여부를 떠나 그만큼 우리는 그들을 남 이상으로 생각한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함이었죠. 그 후로 다시는 두 노인과 동생 부부는 우리를 찾아오지 않았어요. 찾아올 수 없었겠죠. 남편이 비서를 통해 알아본 바로는 동선의 집안에서 이 일을 알고 난리가 났었다고 하더군요. 재혼한 부모까지는 그렇다 쳐도 전 부인이 자기 입으로 죽었다고 거짓말을 할 정도로 모질게 대한 친부 얘기를 듣고는 치를 떨었다고 해요. 그런 집안과 사돈을 맺은 게 수치스럽다며 동서를 이혼시키려고 했고, 동서를 포기할 수 없었던 서방님은 자기의 아버지, 어머니와 오히려 연을 끊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애지중지하고 예뻐라 했던 둘째 아들과 며느리한테 버림받은 꼴이 된 거죠. 두 노인네도 그 일이 있고 나서 헤어졌는지 어쨌는지 동네에서는 신부만 가끔 술을 사러 집 밖으로 나오고 계모는 전혀 볼 수 없었다고 해요. 저희 진짜 시어머니는 서울과 본집을 왔다 갔다 하시며 도시와 농촌 라이프를 둘 다 즐기고 계시고 딸 소혜 역시 학교에 잘 적응하며 지내고 있어요. 요즘은 K-팝 가수가 되겠다며 그렇게 열심히 춤 연습을 하더라고요.
그리고 부끄럽지만 저희 부부는 기적처럼 13년 만에 둘째 아이를 갖게 되었고 다음 달 출산을 앞두고 있답니다. 노산이라 너무 걱정되지만 남편같이 든든한 사람이 제 옆에 있다고 생각하니 무서울 건 하나도 없네요. 남편의 사업도 이젠 안 부럽지 않을 만큼 잘 되고 있어서 남은 노후 애기 재롱이나 보면서 편안히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당신 그때 까까머리에 여드름 바가지 고딩이었잖아. 어떻게 감히 8살이나 많은 20대 직장인을 꼬실 생각을 했대? 지금 생각해도 어이없네. 딱 보니까 나 아니면 남이 너 노처녀 될 관상이더라고. 어리지만 용감한 내가 구제해줬잖아. 평생 감사합니다 연하 남편님 하면서 극진히 모시고 살아. 이게 나보다 어린 게. 저희 부부는 아직도 가끔 옛날 얘기를 하며 저를 놀리곤 해요. 그때는 저 어린 남자아이와 함께하는 것이 막막한 미래라고만 생각했는데 지금은 이렇게 서로를 빛내주는 부부가 되었네요. 하루하루가 너무 소중한 요즘이랍니다. 지금 여러분 곁에도 빛나는 사람이 있으시길 바라며 제 이야기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건강하세요. 여러분, 사연 댓글에 응원과 현명한 조언 부탁드려요. 좋아요와 구독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좋은 일 가득하세요.